선생님이 얘들아 그 첫 번째 의미 룰까지 설명했거든요, 여러분. 그거 앞에 다시 정리해놨으니까 한번 보시고, 그리고 얘들아 그럼 두 번째 룰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자. 볼게. 이러면 첫 번째 의미의 류는 뭐 할 수 있는 능력이었냐면 저 사람이 나랑 비슷한 속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구나 이거를 찾는 거였잖아. 그러니까 짐승이랑 나랑 비슷한 속성인 걸 알고서 쟤처럼 되지 말아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성인하고 군자도 쟤네도 사람이었는데 나랑 비슷한 속성이 있겠다. 그래서 걔네들이랑 비슷한 속성을 어떻게든 찾아서 그걸 따라하려고 선한 행동을 한다고 얘기를 했어. 그치? 자, 그럼 두 번째 의미의 류는 어떤 행위를 하면 이에 따른 결과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음보의 관계를 받아들이고 예측할 수 있는 결과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러면 이 능력은 인과 과정을 추론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는 이해 능력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류에 정의가 들어가고 이 두 번째 류의 개념은 인과 예측, 음보 관계를 수용할 수 있다는 거야. 자, 군자와 소인의 차이는요. 사회의 기존 질서에 순응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해서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순서에 따르면 직접 경험의 과정을 거쳐서 상벌의 효과가 순응하는 사람은 군자가 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소인이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여러분 봐봐, 우리 사회는 어떤 규칙을 여러분 정의하고 있냐면 사람을 죽이면 우리는 감옥에 가고 그리고 에다 사형제도를 받을 수 있고 아니면 사형은 아니더라도 무기징역을 받을 수 있다. 우리 이런 식으로 법에 대한 내용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 그게 규칙이잖아요. 그 규칙이나 기존 사회 질서에 대해서 그걸 이해하고 벌을 받아들이고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은 절대 얘들아 사람을 죽이거나 물건 빼앗거나 나쁜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거야. 군자는 이걸 스스로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소인은 이러면 그거는 내가 이렇게 법이 이렇게 있다고 해도 그거 안 지킬 거야 해서 물건 빼앗고 남 때리고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우리 얘들아 뭐라고 하냐면 저 보잘것없는 사람들, 저거 인간도 못 되는 사람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 그런 소인이 돼버린다는 거야. 그래서 순응하냐 순응하지 않냐 이러면 그렇다고 무조건 여러분 어떤 사회에 얘들아 수용한다는 그런 개념 따라간다 그런 게 아니라 제도나 체제에 대해서 잘 이해할 수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자, 이 말은 곧 군자는 자신의 행위가 어떤 결과를 일으키는지를 잘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 질서에 맞는 선한 행동을 하게 되는 거고요. 소인은 자신의 행위가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순간적으로 이러면 자기의 흥미를 위해서 자신의 얘들아 어떤 재미를 위해서 이러면 나쁜 짓을 하고 있다는 거야. 그러면 사회 질서에 어긋나는 행위들을 하게 되죠. 그럼 그 사회 질서에 어긋나는 행위가 바로 뭐야 얘들아? 악한 행위들을 하게 된다는 거야. 자, 그러면 이걸 정리했을 때 여러분 그럼 옆에 우리 내용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 자, 여러분 서술 방식은 어떤 서술 방식을 두드러지게 사용을 하고 있냐면 여러분 비교를 해버리죠. 소인과 군자를. 그래서 여러분 비교. 그리고 이러면 그렇다, 그렇지 않다, 이걸 한다, 안 한다, 선한 행위, 악한 행위 이러면 대조의 방식도 쓰고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이러면 군자하고 소인의 차이점을 좀 잘 정리 한번 해보면 이러면 군자는 이러면 상벌 효과를 수능하고 받아들여요. 근데 소인은 그렇지 않죠. 그 다음에 인과 예측을 정도도 여러분 군자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소인은 이 예측 정도를 할 수 없는 대상들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두 가지의 얘들아 류의 개념을 잘 숙지하고 있는 군자는 선한 행동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거를 여러분 이해하지 못하고 따르지 못하는 얘네들은 악한 행위가 나타난다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지. 그래서 이게 대조되는 방식이야. 자, 그러면 이번에는 여러분 우리 세 번째 류에 대해서 정리 한번 해보자. 다음 페이지 가세요. 자, 세 번째 의미의 류는 하나의 사건이나 사물을 기반으로 이와 유사한 다른 사건이나 사물에 대한 반응이나 결과를 유추할 수 있는 능력을 얘기를 해요. 그러면 여러분 정의 들어가고 여러분 이때는 얘는 무슨 기능을 갖고 있냐면 유추하는 능력을 얘기하고 있구나. 그러면 첫 번째는 여러분 본질에 대해서 이해하고 쟤랑 나랑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 두 번째는 이해하고 수능하는 정도를 얘기하고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거고, 세 번째는 유추 능력이에요.
자, 근데 이 유추 능력은 성인만이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는 자신의 감정을 기반으로 타인의 감정을 유추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봐보세요. 내가 슬프니까, 내가 오늘 여러분 남에게 나쁜 말을 들어서 마음이 슬프니까 나도 나쁜 말을 하면 상대방도 슬플 수도 있겠구나. 이걸 유추할 수 있어. 그러면 이런 거는 여러분 사실 역지사지인 거잖아. 역지사지의 마음이 생기면 사실 얘들아 남한테 나쁘게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선한 행위를 계속 이끌어낼 수 있는 개념인 거예요. 자, 그리고 과거의 모범적인 행위를 익히고 이를 기반으로 사회에 맞는 규율을 유추하는 지적 능력에 해당해요. 그럼 자 보세요. 과거에 모범적인 행위를 경험해서 익혔어요. 그리고 나서 사회에 맞는 규율을 유추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요. 여러분 우리 그러면 개념이 나오네. 여러분 1문단에서 어떤 질문을 던졌어요, 얘들아? 성인들은 도대체 왜 어떤 방식, 어떤 개념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얘를 제정할 수 있었을까? 사람들한테 보편적인 규칙을 어떤 능력으로 만들었지? 이 질문이 있었잖아.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나온 거야. 이 사람들은 선천적으로 그 능력을 갖고 태어난 게 아니라 이들은 경험하고 이러면 세 번째 룰을 익히고 나니까 그러니까 상대방을 이해하고 유추할 수 있는 능력 때문에 사회에 어떤 제도가 필요할지를 유추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개념을 이제 설명해 주면 되죠. 그래서 순자는 성인에게 이러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규율이 없는 사회에서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사회에서 얘를 제정할 수 있었고 왜냐면 유추할 수 있는 능력으로 그리고 새로운 사회에 맞는 규율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예전 정말 부족국가였을 때에 만들어진 법하고 그 다음에 조선시대 때 만들어진 법하고 지금의 법이 비슷한 애들도 있겠지만 새롭게 만들어진 법들이 있잖아. 그 법을 여러분 순자는 어떻게 만들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세 번째 룰. 그치? 세 번째 룰을 통해서 유추를 해서 만들었다고 생각한 거야. 어떤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는 건 얘가 유추할 수 있는 능력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정리 한번 해보자. 1문단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할 수 있는 거지. 성인에게는 여러분 이 세 번째 유가 있었기 때문에 얘를 지정할 수 있었다. 이렇게 정리해주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여러분 옆에 정리 한번 해보면 여러분 그러면 첫 번째 류는요. 여러분 유의 대상이 지금 누구가 나왔냐면 소인이 나타났고요. 근데 군자도 느껴져. 성인도 첫 번째 류는 익힐 수 있어요. 왜? 모든 인간은 여러분 짐승들조차도 첫 번째 류는 가지고 있다고 얘기했거든요. 자, 근데 두 번째 류는 여러분 소인이 이걸 가질 수 있었어 없었어? 소인이 이거 못 가졌어. 그래서 여러분 군자의 특성이기도 했고 군자가 이걸 느낄 수 있다는 건 누구도 성인도 느낄 수 있다는 거지. 근데 아까 세 번째로는 누구만 가질 수 있다고? 성인만. 그래서 여러분 그 류의 대상이 달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점차 높은 단계로 갈수록 여러분 이제 그거를 여러분 추구하고 이해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줄어들기는 하지만 이 줄어드는 단계에 올라가는 사람들은 무조건 올라갈수록 여러분 학문에 대한 여러분 수양의 정도가 어떻게 됐을까 얘들아? 높죠? 그쵸? 이 정도가 높고 컸을 거예요. 이렇게 내려올수록. 자, 그래서 이렇게 얘들아 세 번째 류까지도 정리를 해보자. 자, 그럼 이제 네 번째 가볼게. 야, 네 번째였다. 다섯 번째 문단 가보자. 자, 무리의 유사성을 알아봤어. 그럼 여러분 이 무리의 유사성을 알아보는 건 여러분 인간 모두의 특성이죠. 짐승까지도. 근데 인간이라고 쓸게요. 인간의 특성이고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소인은 이것만 가지고 있는 특성이기도 하죠. 자, 그리고 음모관계를 이해하는 두 번째 류는 여러분 누구하고 누가 갖는 거야? 군자랑 성인이 갖는 개념이었어.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군자와 성인의 특성이지만 근데 여러분 군자 단계의 대표적인 특징 중에 하나지. 그리고 얘네들은 얘를 지정할 수가 없죠. 그러면 여러분 군자나 모든 인간들은 얘를 제정할 수가 없어요. 그럼 얘를 제정할 수 있는 건 누구만? 성인만의 특성이다. 자, 이로 인해 성인이 얘를 제정하는 것이 전적으로 유추의 류에서 비롯한다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지만 얘를 제정하는 과정에서는 하나의 유추만 갖고 쓰는 게 아니라 여러분 세 가지 류를 동일하게 다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얘를 제정할 때는 세 번째 류만 필요한 게 아니야. 1, 2, 3이 다 공통으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필요한 능력은 1번 류, 2번, 3번의 류가 모두 다 골고루 쓰여야 한다. 자, 그 이 세 가지 류의
주의 능력을 모두 갖춰야 완전한 성인이라고 할 수 있지만 성인이 되기 전에는 전혀 가지고 있지 않았던 능력을 성인의 단계로 올라가면서 얻게 되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 볼게요. 만약에 우리가 뭔가 게임을 할 거야. 그럼 게임을 하면 내가 이러면 레벨업을 할 때마다 아이템을 하나씩 받는데, 그러면 이 말은 내가 A라고 하는 여러분 단계를 넘어가면 여러분 내가 A라고 하는 아이템을 얻어. 그때 여러분 내가 이 단계에 넘어가기 전에는 그럼 여러분 그 능력이 여러분 아이템이 없었죠. 없었는데 얘들아 단계 올라가니까 새로운 애가 생긴 거예요. 그러면 1단계에 2단계에 그 다음에 여러분 3단계에 갈 때 A, B, C라고 하는 아이템을 얻는다고 하면 여기 넘어가는 과정에선 여러분 B의 아이템 얻을 수 있어 없어? 절대 없지. 여기를 가야만 갈 수 있어.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여러분 성인이 얘를 제정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아까 일단 세 가지가 골고루 쓰인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 류들이 하나씩이다 그 단계가 돼야 얻는 게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 단계가 되어서 딱 얘들아 세 번째 류가 갑자기 생기고 군자가 딱 되면 그때 두 번째 류가 생기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야. 게임 같은 게 아니라는 거야 얘들아.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인간은 누구나 태어나면서부터 자신과 유사한 개체를 알아보는 능력 가지고 있었죠. 이게 몇 번째 류였어요? 첫 번째 류였어요. 첫 번째 류는 여러분 이거는 인간 전체가 가지고 있는 태어나면서 갖고 있는 특징. 그러니까 여러분 뭐의 단계가 넘어갈 때마다 얻는 게 아니라는 거지. 응보관계를 이해하고 유추하는 능력을 얻는 것도 여러분 사실은 뭐 할 때 하는 거야? 두 번째 류로 가면서 군자가 되어갈 때 내가 공부를 하잖아. 그 공부에 얘들아 레벨이 계속 쌓이는 거야. 그 얘들아 그 공부 레벨이 계속 쌓여서 여러분 내가 이 두 번째 류를 얻어내면 그러면 군자가 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갑자기 어떤 한 단계 군자가 되었다고 해서 두 번째 류가 생기는 게 아니라 두 번째 류를 계속 학문을 하면서 얘들아 계속 수양을 해서 쌓아감으로써 군자가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두 번째 류와 세 번째 류의 특징은 여러분 어떤 특징이 나오냐면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 성인만 가지고 있는 특징인 거죠. 그러면 이걸 획득하는 방법은 여러분 이게 학문 수양이에요. 그래서 학문 수양이니까 여러분 얘는 성인이 단계가 되었다고 해서 능력을 얻는 게 아니야. 능력을 얻어가는 학문의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 내가 이걸 얻어야 성인이 될 수 있는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말이 다르니까 그거 조심해야 돼. 자, 그러면 여러분 얘네들은 여러분 학문을 통해서 느낀다고 배운다고 했으니까 수천적인 개념이다. 이렇게 정리해주면 되지. 자, 그럼 옆에 날개는 아까 위에서 정리한 거지만 다시 동그란 표시를 한번 해볼게. 첫 번째 류는 여러분 소인과 군자와 성인이 모두 가지고 있는 것. 두 번째 류는 여러분 성인은 갖지 않지만 군자 성인이 갖는 것. 세 번째 류는 성인만 가지고 있는 것. 근데 여러분 성인이 세 번째 류를 얻어내서 성인이 되는 게 아니라 세 번째를 여러분 다시 말을 바꾸게요. 성인이 되어서 여러분 세 번째 류를 얻은 게 아니라 세 번째 류를 계속 학습하면서 이걸 얘들아 계속 쌓아가면서 그래야 여러분 성인이 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돼. 게임은 얘들아 내가 그 단계가 돼야만 아이템을 얻는 거지만 여러분 우리가 공부라고 하는 거는 내가 만약에 얘들아 6등급이야. 근데 6등급인데 얘들아 내가 차근차근 공부를 계속 했어. 공부를 해서 5등급이 되고 4등급이 되는 건 내가 얘들아 5등급이 돼서 그 5등급의 능력을 얻은 게 아니잖아요. 과정을 통해서 얻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알겠지? 자, 그러면 여러분 마지막 문단을 갈게. 자, 이 숫자가 성악설을 고수해서 교육이 이상적인 사회를 유지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주장했던 이유는 바로 요거 때문이에요. 왜? 내가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에 따라서 성인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육을 너무 강조를 했다. 그러면 이걸 강조한 이유가 나왔네. 자, 승자는 인간의 외부적인 강압에 의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선을 이룰 수 없다고 주장한 게 아니었던 거예요. 원래 얘들아 지금 성악설이니까 본성이 나쁘기 때문에 얘한테는 강제로 교육하고 강제로 막 때리고 교정하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 이제 사람을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게 아니라 인간이 가지고 있는 원래 능력에다가 첫 번째 류 거기에다가 학문 수양을 계속 함으로써 이러면 내가 뭐 할 수 있다? 성인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거야. 그래서 그래야 선한 행위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지. 그래서 인간은 학문 수양의 과정인 교육을 통해서 얘를 제정할 수 있는 성인의 경지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교육이야말로 시행착오나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 갑자기 얘들아 교육이 왜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냐면 이러면 교육을 통해 사회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이유는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는 건 대부분 선한 행동이야 악한 행동이야? 악한 행동이잖아. 근데 악한 행동을 여러분 뭘 공부해? 얘를 공부하면서 얘를 교육하면서 이러면 무슨 단계가 돼요? 소인이 얘들아 군자가 되면요. 그러면 악한 행동 별로 안 할 거예요. 군자가 또 성인이 되잖아요. 악한 행동 더 안 하겠죠. 그러면 여러분 상대방끼리 여러분 이 사회의 갈등들이나 나쁜 점들이 다 해소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거야. 그래서 성인의 경지에 오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내용 정리해주면 돼. 자 그러면 여러분 다시 맨 앞으로 가서 여러분 소멸시효 제도를 한번 가볼게요. 자 보자. 여러분 이 소멸시효 제도는 여러분 법의 내용이니까 법의 내용을 좀 이제 예시를 들어서 문제 내실 거라고 좀 생각해주면 될 것 같아. 자 잡은 친구인들에게 학자금을 대여해주고 차이 증서를 받아주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저번 시험범위였던 무슨 개념을 적용할 수 있냐면 계약을 맺은 거네. 그러면 갑과 을의 계약을 맺은 거. 아 이거 손 빼야 되더라. 여러분 계약을 맺은 거야 계약. 자, 이 갑은 을이 대여금을 상환할 때까지 기다렸지만 을은 대여금을 전혀 상환하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성인이 되면 알겠지만 여러분 누구한테 돈을 빌려주면 빌려준 사람이 죄인이 된다? 돈 나 다 급한데 빌려간 거 돌려주면 안 돼? 되게 조심히 얘기하거든. 그것도 몇 날 며칠 생각해서 말하는 거거든. 근데 대부분 그냥 내가 왜 빚쟁이처럼 그렇게 얘기해? 돈 빌린 사람 되게 뻔뻔하게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해. 그래서 친구 관계 의존할 거 생각하고 돈을 빌려주던지 아니면 여러분 아니면 돈을 처음부터 안 빌려주는 게 나아요. 그래서 이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보면 여러분 주변에 막 친구한테 얘들아 보증서 줬다 뭐 했다 이러면요 여러분 대부분 그 빚을 얘들아 빌려준 사람들 있잖아. 그 사람들이 더 죄인이 되는 경우들이 많아. 왜냐면 달라고 하면 뭔가 자기가 쫌생이 된 것 같고 그렇다고 안 받자니 큰 돈이고 근데 그 사람은 갚을 생각은 안 하고 그러면 그 돈을 뭔가 딴짓하고 있는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들거든. 나 그게 왜 다 그런지 모르겠지만 나이가 들면 그걸 느낄 수 있어. 그래서 이 사람도 아마 말을 못했을 거야. 친구기도 하고. 근데 갑은 을의 인간관계를 고려해서 대여금의 상환을 독촉하지도 않았고요. 대여해준 시점에서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거예요. 이건 얘가 약간 빈신 아니야? 얘들아 빌려줬으면 빚 갚으라고 해야지. 그리고 차용증서를 받아뒀으면 언제까지 갚으라는 말을 썼었을 거야. 근데 그걸 안 하면 법적으로도 조치를 하려고 했어야지. 근데 이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한 거야. 왜? 친구니까. 이런 친구 있으면 너무 좋겠긴 하겠는데 나 친구니까. 자 그래서 이 경우에는 여러분 갑이 을에게 대여금의 상환을 주장할 수 있을까? 그거는 적용될 수 있는 개념이 소멸시효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얘들아 결과를 맨 마지막에 적용을 할 수는 있겠는데 우선 그냥 바로 적용을 해볼게. 여러분 이 갑은 절대 상환을 하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법적으로 대여를 할 수가 없어요. 자 왜 없냐면 을에 대한 갑의 권리인 소멸시효 기간이 10년인데 그 1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이미 지났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기간 동안 갑은 얘들아 어떤 행위를 했어 안 했어? 하나도 하지 않았어. 그래서 여러분 얘는 절대 돈을 받을 수가 없어. 그러면 여러분 왜 돈을 받을 수 없는지에 대한 이유는 여러분 여기 내 돈이지만 왜 받을 수 없는지를 그 다음부터 한번 봐보자 얘들아. 자, 이 소멸시효라고 하는 건 권리자가 여러분 여기서 권리자라고 하는 개념을 옆에 좀 정리하고 가볼게요. 자, 여러분 옆에 갑과 을이라고 하는 말이 나왔죠 여러분. 그러면 갑은 을에게 얘들아 뭘 해줬어요? 학자금을 대여해줬어요. 그리고 여러분 을 같은 경우는 갑한테 얘들아 당연히 상환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얘는 상환을 언제까지 하겠다라고 하는 차용증서를 썼을 거야. 그러면 자 뭐가 발생했냐면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채무와 채권이 발생을 해요. 근데 채무 채권은 여러분 한 사람한테만 적용이 돼요? 둘 다 적용되는 거잖아. 근데 여기서는 여러분 채무하고 채권이 하나밖에 안 만들어지네. 왜요? 얘가 이미 학자금을 대여해줬잖아요. 그럼 얘의 의무는 없어진 거예요. 그럼 누구의 의무만 남은 거야? 을의 의무만 남은 거야. 그래서 얘가 채무자. 그러면 갑은 뭐가 돼야 돼? 채권자가 돼야지. 그치? 이렇게 채권자가 돼. 그러면 여러분
그러면 이 갑은 채권자니까 여러분 뭐가 생기냐면 돈을 갚으라고 하는 말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얘를 저기 있는 뭐라고 부르는 거야? 권리자라고 부를 수 있는 거야. 알겠지? 자, 그러면 이 다시 얘들아 그럼 다시 본문을 갈게.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권리가 뭐예요? 채권. 채권을 여러분 이걸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상태가 일정 기간 동안 지속이 되었다고 하면 그 권리의 소멸을 인정하는 제도를 소멸시효 기간이라고 해요. 제도라고 하죠. 그러면 이 소멸시효에 정의가 들어갔네. 근데 여러분 이 소멸시효의 주체가 지금 누구야? 갑이야. 권리자야 얘들아. 갑이 아무것도 안 하면 사라져버리는 거야. 그럼 여러분 소멸시효 제도에서는 주체가 지금 갑의 행동인 거야.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의 얘의 주체는 이 권리에 대해서 얘들아 얘기하고 얘기하지 않은 여러분 그 주체는 여러분 권리자. 즉 여기 예시에 나왔던 갑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근데 우리 민법에서는 우리 여러분 저번에 배웠던 거네. 여러분 민법에 또 나오는 이유는 재산에 대한 내용이 나오기 때문이죠. 돈을 빌려갔으니까. 그래서 이 민법에서는 소유권을 제외한 재산권을 소멸시효 대상이 되는 권리로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내 소유 말고 얘들아 뭐만? 재산권만. 그러면 내가 만약에 땅을 빌려줬는데 이 사람이 땅값을 안 줬어. 그거는 여러분 소멸시효를 적용할 수가 없는 거야. 왜? 내 소유에 대한 당당한 권리니까. 그거는 얘기할 수 언제나 얘기해도 된다는 거지. 그런데 재산권에 대해서는 내가 계속 언급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소멸시효의 대상이 나왔어. 그 대상은 소유권은 여러분 적용하지 않고 재산권은 적용을 한다. 자, 그래서 여러분 그 대상을 잘 구분해줘. 채권은 빚을 받아낼 권리가 있는 자가, 즉 누구예요? 그치, 채권자가 빚을 갚아야 의무가 있는 을에게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일정 권리 뭐가 얘기해야 되더라? 상환해라, 돈 갚아라, 이걸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소멸시효 제도에 의해서 권리 소멸이 인정되는 대표적인 권리예요. 그럼 자, 소멸시효 제도에 의해서 권리가 사라질 수 있는 애 중에 대표적인 게 채권이라는 거야. 돈을 빌려주고 빚 갚는 거. 자, 그러면 여러분 이게 이렇게만 보면 사실 누구한테 너무 불리하냐면 갑한테 너무 불리한 것 같아. 왜냐면 갑이 얘들아 돈도 지금 못 받았는데 친구라고 해서 10년 동안 말도 못하고 있었는데 근데 여러분 지금 자기가 돈을 달라고 하는 권리 자체가 돈을 못 받을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여러분 봐봐, 권리가 사라져버린다는 건 얘가 갖고 있는 채무채권이 어떻게 돼버리는 거예요?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돈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보면 갑에게 너무 불리한 것처럼 보이잖아. 이런 법은 항상 누구한테, 한 명한테 불리한 거야? 아니지. 누구한테 이익을 주려고 법을 만들어 놓는 거잖아. 그럼 이거는 이제 누구에게 왜 이익을 주려고 만든 건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 원칙적으로 채권의 소멸 기간은 10년이고 채권을 제외한 나머지 권리의 소멸 시효 기간은 20년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아까 재산권이라고 하는 개념이 들어갔죠? 그러면 채권은 어디에 포함되는 거야? 재산권에 포함된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네. 그래서 여러분 재산권은 여러분 소멸시효 제도가 얘들아 소유권과 달리 적용되는 대상인데 거기에서도 채권이 대표적이라고 하고 있으니까 채권은 재산권에 속한다. 자, 그러면 이때 여러분 채권은 행사하기 쉬운 권리고요. 일상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사자 간의 다툼을 방지를 하고 법률 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할 필요가 있어서 다른 권리에 비해서 소멸시간을 10년 반이나 줄여버린 거예요. 다른 애들은 20년인데 얘만 돈을 빌려주고 갚는 건 10년에 얘들아 한정을 한다는 거야. 왜냐면 우리 얘들아 돈 빌리고 돈을 갚는 건 여러분 가족관계에서도 하는 행위거든 얘들아. 그러니까 너무 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갈등을 빨리 종식을 시키려고 이 제도를 시행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10년도 길다고 보시는데 왜 이렇게 얘들아 이걸 계속 얘기하고 있지? 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걸 봐도 아무리 봐도 갑에게 유리한 것 같아 보이지는 않아. 그치? 근데 다 보자. 단 상사채권은 소멸시효 기간이 5년이에요. 근데 여러분 상사채권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상업을 할 때,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물건 상인들끼리 거래를 할 때는 5년 동안 한대요. 자, 그러나 상사 채권이라고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소멸시효 기간이 3년이나 1년인 애들도 있어. 그러면 이러면 상사 채권에 그럼 여기
뒤에 3년하고 1년은 다 뭐에 해당하는 애들이야? 상사채권에 해당하는 애들이야.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부터요 여러분 여기 1년까지 제시되는 예시들은 다 모두 다 상사채권에 해당하는 애들이에요. 상사채권의 예외이고 3년과 1년이 적용되는 애들이야. 자, 공사대금이나 의사치료에 대한 채권이나 변호사의 고객에 대한 채권 등은 그러면 여러분 의사치료에 대한 채권은 뭐예요? 의사한테 치료를 받았는데 치료비를 안 낸 거예요. 혹은 여러분 변호사한테 변호사가 수임을 맡겼는데 수임비를 안 준 거죠. 자, 그리고 숙박업소나 음식점 등의 숙박료나 음식료 등은 채권은 1년으로 규정을 하고 있어요. 자, 얘는 너무 짧잖아, 얘들아. 그러면 이 일반적인 상사채권과는 다르게 이런 위의 채권들, 즉 이런 위의 채권들이 뭐야? 1년하고 3년을 적용하는 애들은 이러면 단기간에 결제되는 것이 보편적이라고 생각을 하죠. 여러분 우리는 음식을 먹으면 바로 먹고 나서 결제하죠. 여러분 숙박도 자고 나면 결제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기간 자체가 오래 끌 수 있는 여러분 대금이 아니다. 이렇게 상식적인 선에서 짧게 잡는다는 거야. 자, 그래서 이 거래 현실, 우리가 상거래를 하고 있는 그 거래 현실을 실질적으로 반영을 한 여러분 이 예외적인 조항들이라는 거예요. 자, 즉 채권자가 그 기간에 고객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고객이 이미 변제했을 것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 포인트는 소멸시효 기간은 여러분 채권자가 무조건 뭘 하라는 거야 얘들아? 행위를 하라는 거야. 돈 갚을 때 됐어. 돈 갚는 거 잊지 않았지? 이런 문자라도 하나씩 보내야 된다는 거야. 내가 아까 갑처럼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으면 이미 얘들아 나는 돈을 받을 생각이 없구나. 법에서 이렇게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돈을 받고 싶으면 뭘 해라? 권리자가 행동을 하라고 얘기하는 법인 거야. 자, 그러면 우선 이건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정리해 줄 테니까 옆에 정리 한번 해보자. 권리에 따른 소멸 시효 기간이 달라요. 여러분 이거 정리 한번 해보면 채권을 제외한 권리, 즉 여러분 채권을 제외한 다른 재산권들이잖아. 다른 재산권들은 20년, 채권은 10년, 상사채권은 기본적으로 5년. 근데 공사대금이나 의사치료나 변호사는 여러분 3년, 그리고 숙박료나 음식료는 1년.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기간이 다른 이유는 각각의 행위들이 다 상거래나 어떤 행위들의 현실거래, 현실의 현실의 얘들아 그 물가나 이런 것들을 반영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거기다가 빈칸에 현실을 반영했기 때문에 현실 반영으로 그래서 시효가 각각 다 다른 거다. 그리고 특히나 얘들아 기간이 짧은 애들 있잖아. 얘네들은 당사자 간에 얘들아 뭐를 여러분 유지를 하려고 하냐면 갈등을 더 빠르게 유지하는 게 아니라 방지하려고 하는 거고요. 법률 관계를 여러분 신속하게 얘들아 이거를 확정을 지으려고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기간이 이렇게 짧은 거는 아까 위에 여러분 현실을 반영한 것도 있어 얘들아. 그래서 이런 요소들을 모두 다 고려해서 이렇게 정리한다 라고 생각해 주면 돼.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이런 권리자가 무슨 행동을 해야 되는지 이 소멸시효 기간에서 관리자의 행위 같은 것들을 정리 한번 해보자. 자, 소멸시효는 권리자가 일정한 기간에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법은 누구한테 얘들아 압력을 가하는 거예요? 권리자에게. 돈을 안 갚은 사람이 있는데 돈을 받아야 하는 사람한테 계속 푸시를 하고 있다는 거야. 자, 권리 행사를 간접적으로 촉구하는 성격을 띄어요. 그럼 만약에 정말 얘들아 아까 그 소멸시효 기간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 제도가 없다라고 한다면 갑은 20년도 아마 30년도 아마 계속 버텼을 거야. 근데 그 갑이 이런 만약에 소멸시효 제도가 있다라는 걸 알게 됐어. 그러면 바로 얘들아 돈을 못 받는다라는 생각에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을한테 연락을 하겠죠. 그러면 을한테 연락하게끔 그 제도가 있으니까 연락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 행위를 여러분 계속 압력을 가하는 거예요. 누가? 법이. 그러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보자. 우리 만약에 이런 경우도 있잖아. 그러면 법이 어떤 범죄를 저지르면 그 범죄에도 얘들아 어떤 법이 유효한 기간이 있잖아요. 그럼 그 유효한 기간이 있으니까 경찰관들이 어떻게 해요? 어떻게든 그 기간 안에 얘를 잡아보려고 엄청 노력을 하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 내가 죄를 지었는데 그 죄를 지은 동안 여러분 이거를 아무런 여러분 제재 없이 계속 그 죄를 계속
계속 얘들아 제가 그 소멸되는 기간이 없다고 한다면 경찰관들이 얘들아 이 범인을 빠르게 잡으려고 할까요? 안 하겠죠. 그리고 또 법인들도 이런 법인들도 기간이 있으니까 그 기간 안에 얘들아 어떻게든 숨어 다니거든. 그러니까 그 숨어 다니게끔 하게 해가지고 조바심을 느끼게 만들어서 그 실수하게 만드는 거야. 그럼 경찰관들이 그걸 잡게 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거든. 그러니까 경찰관을 푸시하는 거야. 경찰관한테 불리한 게 아니야 얘들아. 그러니까 그 기간을 만들어놓으면 범죄자들만 좋은 거 아니야?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범죄자들이 3년만 있으면 7년만 어디 얘들아 해외 가서 잘 숨어서 있으면 그러면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거는 경찰관들한테 푸시를 계속 가하는 법인 거야. 범죄를 빨리 해결하라는 그런 것처럼 얘도 너가 돈을 받고 싶잖아? 그럼 돈 받으려면 네가 계속 푸시를 해야지. 그걸 법으로 계속 얘한테 권리자한테 계속 압력을 가하는 방식인 거예요. 그러면 소멸시효의 성격은 여러분 무슨 성격을 갖고 있냐면 권리자에게 권리 행사를 계속 빠르게 하라고 강요하는 강요는 좀 그런데 의도를 얘들아 압력을 가하는 방식인 거야. 그래서 권리자에게 행위를 하라고 유도하는 방식이다. 자, 그래서 소멸시효에 앞서서 재판상 청구나 채고나 같은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하는 청구가 있거나 이러면 채고라고 하는 게 얘들아 독촉하는 통지인데요. 대표적으로 여러분 돈 갚으라고 얘들아 문자를 보낼 수도 있고요. 어떤 경우도 있냐면 내용 증명을 보내기도 하죠. 내용 증명은 여러분 그 사람이 어디 살고 있는지 주소만 알고 있으면 돼요. 근데 만약에 주소를 모르면 요즘은 전화번호만 있어도 이러면 그 사람한테 내용 증명을 보내기도 해요. 그래서 이러면 내용 증명을 보내면 그러면 여러분 너 언제까지 만약에 돈을 안 갚잖아? 나 법적 조치 취할 거야. 막 이런 식으로 약간 협박용? 이런 내용 증명은 약간 협박용이거든? 그런 거를 내가 보냈다면 그러면 여러분 나는 여러분 어떤 행위를 한 거죠. 권리자가 그런 행위를 한 청구 그 다음에 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압류나 가압류를 걸어요. 여러분 이런 걸 안 하는 게 좋긴 한데 선생님도 얘들아 이런 뉴스 같은 거나 이런 걸 계속 보니까 이러면 어떤 게 있냐면 만약에 누군가가 얘들아 돈을 빌려갔는데 돈을 안 갚았어. 그럼 너무 괘씸한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요. 집에 가압류를 걸 수 있어요. 집에 가압류를 걸 수 있어요. 그 집에 어디 살고 있는지 알면. 왜냐면 돈을 안 갚았잖아. 내 권리에 대한 거니까. 그래서 그 가압류를 통장이랑 얘들아 그 집에 대한 가압류를 걸 수 있어. 그래서 그 가압류를 걸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이 통장 거래를 못해요. 그러면 통장 거래를 만약에 못하면 그럼 돈을 나 언제까지 갚을게. 근데 제발 풀어줘 이렇게 연락이 온대요. 그래서 여러분 그걸 여러분 법을 잘 아는 사람이 만약 정말 막 몇백만 원 이런 안 갚고 막 1,000만 원 이런 거 안 갚고 막 이런 사람들 많거든. 그래서 어떤 사람이 법적으로 막 이걸 법을 알고 있는 변호사가 그런 거 하면 된다고. 그래서 그거 올려놓은 거 보고 이런 걸 써먹는 날이 없어야겠지만 만약에 이렇게 하면 가압류 걸면 되겠네? 그 가압류. 얘들아 가압류 그냥 일반 사람이 걸 수 있다라는 거야. 왜? 나에 대한 권리를 얘들아 요구할 수 있는 거지. 그 다음에 가처분. 그리고 이러면 또 채무금의 일부 변제. 만약에 그 사람이 1,000만 원을 빌려갔는데 100만 원을 만약에 갚았어.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람이 지금 갚아야 다 갚은 게 아니라 갚고 있는 중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 권리자가 행동하지 않아도 채무자의 행동만으로도 여러분 뭐가 된 거예요? 권리자가 계속 재촉하기 때문에 얘들아 이걸 돈을 갖고 있는 거라고 증명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거와 같이 의무자가 권리의 존재를 인정하는 승인이 있으면 소멸시효를 중단할 수가 있어요. 이게 여러분 소멸시효 중단 사유예요. 자, 그러면 이 중단 사유가 종료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미 경과한 소멸시효 기간은 셈에서 넣지 않고요. 그 중단 사유가 종료가 됐을 때부터 새롭게 소멸 시간이 다시 진행이 돼요. 그러면 여러분 이때 중단 사유의 속성은 여러분 사라진다는 거야. 새로 시작한다는 거야. 자, 예를 들어 볼게. 여러분 아까 갑이요. 2014년 1월 1일에 돈을 합자금을 대여해줬다고 해볼게요. 이걸 대여해줬는데 여러분 이 사람이 친구니까 한 5년 동안 졸업할 때까지 여러분 졸업할 때까지는 아무 말 안 하고 있었어. 그럼 2019년 1월 1일까지는 여러분 절대 아무 말을 안 한 거야. 아무 말 안 했는데 자기도 이제 얘들아 사회 진출하고 사회 나가고 막 이러니까 돈도 막 급하고 결혼 자금도 필요하고 하니까 친구한테 돈 좀 갚아라 문자를 아침에 보냈던 거야. 그래서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다가 문자를 보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기간이 지금 몇 년이에요 여러분?
5년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5년 동안 이 사람이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 소멸시효 기간이 몇 년이 지난 거야? 5년이 지났던 거야. 근데 문자를 보내서 이 친구가 아, 야, 미안하다. 근데 내가 지금 너무 돈이 급해서 1,000만 원 중에 내가 500만 원 먼저 보낼게. 500만 원을 보낸 거야. 그것도 2020년 1월 1일에. 1년 있다. 그러면 1년 있다가 보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2020년에 친구 돈 보냈으니까 또 마음이 약해져서 또 얘들아 5년 동안 말을 안 하고 있었어. 그래서 2025년이 될 건데 1월 1일에 연락해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연락을 한 거야. 이때 연락을 했다고 하면 그럼 여러분 보세요. 여기 5년 있었죠. 그리고 여기 기간도 여러분 몇 년이 지났어요? 5년이 지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이제 소멸시효 끝나니까 이 사람의 권리가 끝난 게 아니라 여러분 이 사람이 돈을 보내고 이 사람 행위를 했지. 그럼 뭐가 된 거야? 중단 사유가 발생했던 거야. 중단 사유가 발생해서 이때부터 다시 소멸시효가 뭐가 된 거예요? 새로 시작했어요. 새로 시작해서 여러분 몇 년 지난 거예요? 5년밖에 안 지난 거예요. 얘가 싹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중단 사유예요. 알겠죠? 그럼 중단 사유는 여러분 딱 아까 그 조건들 나왔지 얘들아? 내가 여러분 어떤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 청구를 여러분 법적으로 조치를 취하거나 아니면 내용 증명을 보냈거나 그리고 또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압류와 가압류 가처분을 내가 신청했거나 아니면 여러분 이렇게 채무자가 돈을 일부 갚았거나 이런 행위가 있으면 그러면 여러분 뭐 할 수 있다? 다시 새로 시작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 한편 이 부분 봐봐. 한편 소멸시효가 완성될 무렵에 권리자가 소멸시효 중단 행위를 하는 게 이제 불가능한 거예요. 갑자기 얘들아 내가 몸이 너무 아파서 이런 너무 약간 극단적 뇌사 상태가 온 거야. 그래서 내가 1년 동안 못 깨어났어. 근데 여러분 내가 1년 있다가는 그럼 여러분 이미 10년이 지나버린 거예요. 그럼 나는 여러분 남은 1년 동안 얘기를 못 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대단한 곤란한 사정이 있을 수도 있어요. 내가 만약에 여러분 너무 급해가지고 이걸 문자를 보내거나 이런 것을 잊어버리는 상황, 나한테 정말 큰 일이 벌어져서 나한테 뭔가 얘들아 큰 사고가 일어났다든지 아니면 여러분 내가 크게 얘가 갑자기 이민을 가야 되거나 뭐 이런 어떤 사유 그런 곤란한 사정이 있으면 그 경우에 시효 기간의 진행을 일시적으로 멈추게 해주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정이 만약에 없어진 다음에 다시 나머지 기간을 진행시킬 수가 있는데 여러분 이게 정지사유거든? 근데 정지사유는 어떻게 한대 얘들아? 나머지의 기간을 진행을 시킨대요. 그럼 이 말은 새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이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얘는 이어서 시작하는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정지사유라고 부르고 정지사유가 소멸된 후에 일정한 유예기간이 경과를 하면 예전에 이미 진행된 기간을 합산을 해서 소멸시효가 계속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2014년에 얘들아 1월 1일에 내가 친구한테 대여를 해줬어. 그런데 여러분 내가 여러분 이 23년 1월 1일 지금 몇 년 지났어요? 9년이 지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 9년이 지나서 아 이제 도저히 못하겠다. 내가 얘기를 해야겠다.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근데 여러분 내가 사고를 겪었어. 그래서 큰 사고가 있어서 중환자실에 계속 있었던 거야. 그럼 내가 중환자실에 얘들아 계속 있다 보니까 연락하는 걸 까먹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걸 이제 법적으로 이제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여기서부터 중단했다라고 보고 얘들아 정지했다고 보고 그러면 그 정지했다는 걸 보고 그럼 내가 이제 병이 2024년 1월 1일에 내가 병이 다 나았어. 병이 나았다면 그럼 언제부터 시작할 수 있다는 거야? 이때부터 다시 시작을 하는 거야. 여기서부터 언제까지? 25년 1월 1일까지. 이때는 아무 말 안 해도 되는, 아무 말 안 하면 여러분 이 기간이 끝. 근데 만약에 이 기간에 다시 얘들아 내가 아까 얘들아 뭘 했어 얘들아 정지 말고 얘들아 중단하는 사유에 대해서 내가 행위를 했다면 그럼 다시 새로 시작. 그러면 계속 시작할 수 있네? 그러면 여러분 내가 뭔가 법적인 조치를 하면 되네? 내가 아무것도 안 하면 여러분 계속 이어져 가지만 내가 여기에 뭔가 하면 그럼 여러분 중단 사유가 계속 발생해서 새로 시작을 하네? 그러면 여러분 소멸시효가 10년이 아니라 20년도 될 수 있고요. 다시 또 30년으로 더 내가 신은 다시 갱신할 수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건 권리자한테 불리한 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럼 권리자가 자신의 권리에 대해서 뭘 해야 하는 거야? 행위를 해라. 네가 받을 권리에 대해서 스스로 행동만 하면 법으로 보조
조정해주겠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법인 거야. 알겠지?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 정리 다 했으면 그러면 여러분 지금 얘도 두 개를 비교해서 서술을 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계속 비교하면서 글을 쓰고 있는 거야. 자, 그럼 다섯 번째 갈게.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면 권리자는 더 이상 그 권리를 주장할 수가 없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여러분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라는 건 돈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돈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제도는 권리자의 권리 보호에 반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 이 말은 권리자의 권리 보호에 뭐 할 수 있다? 불리할 수도 있다. 이러면서 이게 있음이라고 써놨거든? 그러면 이거는 여러분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게 무조건이 아니라 이런 생각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 사람들은 여러분 아까 우리 맨 처음 시작할 때 권리자도 좋은 게 없는 것 같은데 이 생각을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가 존재하는 이유는 일정한 사실관계가 지속이 되면서 일정한 사실관계가 뭐예요 여러분? 돈을 빌려주고 갚아야 되는 계약. 그치? 그럼 채권과 채무가 이어지는 계약. 그러면 여러분 이 일정한 사실관계가 지속이 되면 라는 건 계약이 돈을 빌려주고 돈을 갚는 채권 채무가 얘들아 계속 지속이 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인 신뢰를 보호하고요. 그리고 과거의 사실을 증명하는데 곤란을 겪는 권리자나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예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계약을 맺었는데 계약이라는 건 상대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계약을 하는 거잖아요. 나는 상대방을 믿었는데 상대방은 나를 믿고서 내가 돈을 빌려놓고는 돈을 안 갚는다? 그럼 내 믿음이 깨지잖아. 그걸 보호해주기 위해서 이 제도를 만들었다는 거야. 자, 그리고 과거의 사실을 증명하는데 어려워 얘들아. 왜냐면 대부분 돈을 빌려줄 때 요즘은 여러분 대부분 다 어떻게 해요? 다 계좌이체 하잖아요. 그런데 옛날에는 현금을 뽑아서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현금을 뽑아서 주면 현금 인출기에서 뽑으면 내가 뽑은 거지 얘들아 얘한테 줬다라는 증거가 없잖아. 그러니까 차용증서가 있었는데 이 차용증서를 또 잃어버렸어. 그럼 내가 이 사람한테 돈을 빌려주는 증거가 어디 있어? 없을 수도 있다라는 거지. 그리고 여러분 내가 계좌이체를 하더라도 이 사람한테 얘들아 20만 원 빌려주고 그 다음에 또 이어서 60만 원도 빌려주고 그 다음에 또 이어서 100만 원을 빌려줄 수 있는데 거기다가 얘들아 내가 빌려줬다라고 하는 계좌이체 이력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그게 그걸로 빌려준 건지 아니면 여러분 이 사람이 얘들아 돌잔치가 있어서 얘들아 축의금을 내려고 보내준 건지 아니면 여러분 그냥 소소하게 너 용돈 써? 이렇게도 보낸 건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증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권리자든 채무자든 이거를 얘들아 입증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 소멸시효 제도를 시행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얘네들의 권리를 보호해주기 위해서. 그러면 여러분 이걸 시행하는 여러분 이유죠. 자, 그리고 또한 오랜 동안 자기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사람은 법적 보호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왜? 법이 모든 사람을 다 보호해줄 수는 없어. 자기 권리를 얘들아 이행하지 않는 사람들까지 보호할 필요가 없는 거죠. 자기 권리를 이행하는 사람만 얘들아 보호해줘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여러분 두 번째 이유죠. 자, 그 다음 따라서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그 완성으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 여러분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뭐야? 돈. 빌려준 돈 받는 거.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얘들아 이거는 빚을 받는 거. 그러면 이 이익을 포기하는 걸 여러분 법에선 허용시키지 않아요. 그러니까 법은 여러분 이 권리자가 얘들아 이익이 생길 수가 있는데 그 이익을 왜 포기하냐? 포기하지 말고 계속 재촉해라. 이걸 법에서 보장을 해주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법적으로 개인의 여러분 뭘 보호해주는 거야? 이게 민법에 있는 거네. 재산을 보호해주려는 목적인 거죠. 자, 사전에 이익을 포기하는 건 소멸시효 제도 자체를 무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사전에 이익을 절대 포기하지 말라는 의도로 이 제도를 만들었다는 거야. 그래서 이뿐만 아니라 소멸시효 완성을 어렵게 하는 소멸시효의 배제. 여러분 차용증서를 쓸 때 우리 소멸시효 없이 그냥 쭉 그냥 너 돈 갚고 싶을 때 갚어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너가 돈 갚고 싶을 때 갚어라고 해가지고 얘가 10년 동안 내 말을 안 했어. 근데 우리는 배제했는데요. 돈 갚아!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다는 거야. 이미 지났다는 거지. 그리고 또 연장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 소멸시효 내가 지금 채권을 돈을 빌려줬는데 20년으로 늘리자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소멸시효를 여러분 배제하고 연장을 못하는 이유는 같은 당사자 사이에서도 합의도 무효가 되는 이유는 여러분 아까 똑같아. 여러분 권리를 뭐 해라. 그 정해진 기간 안에 권리를 모두 다 발휘해라. 이걸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소멸시효에서 여러분 인정하지 않는 경우들을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자, 그러면 여러분 이것도 여러분 예시를 가지고서 중단 사유랑 정지 사유 물어볼 수 있겠지. 그리고 그거 잘 구분해주면 좋을 것 같아. 자, 잠깐 쉬었다가 여러분 뒤에 질문을 해볼게요. 연극에서 무대에 배치되는 소품과 배경, 배우들의 동선과 이 구성에 관련해서 무대에 위치시키기라고 하는 의미로 쓰이는 용어야. 그러니까 무대 위에 인물을 위치하고 무대에 사물을 위치하고 이런 개념이거든. 그러면 이거는 여러분 어디에서의 미장센의 개념이야? 연극에서. 그렇지. 연극에서는 배치하는 방식을 말하는 거예요. 자, 영화에서의 미장센은 무대가 아니라 장면을 구성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연극이랑 비슷하네. 구성을 하고 있다는 건 비슷한 거야. 그러면 이게 영화에서의 미장센의 의미인데 이게 얘들아 연극에서의 의미랑 유사성을 띠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게 해줘. 그러니까 이런 연극 무대 위에 배치하는 거냐 아니면 장면을 여러분 배치하는 거냐 이 차이라는 거야. 자, 영화 감독은 프레임, 여러분 프레임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우리 영화나 드라마를 컷 이렇게 딱 누르면 저 일치정지 누르면 딱 그 잡히는 그거 프레임 그 딱 저 화면을 얘기를 해요. 그럼 이게 미장센에서의 얘들아 제시되고 있는 미장센의 틀이에요. 틀. 그럼 이 프레임이라고 하는 이 틀에 무엇을 어떻게 찍어서 넣을 것인가 이걸 고민하면서 작가는 자신의 의도를 드러내죠. 자, 즉 영화에서 미장센은 카메라의 움직임 그리고 조명 세트, 배우의 연기, 카메라에 찍힐 수 있는 모든 조형적인 요소들을 감독이 얘들아 다 연구하고 연출 작업을 전반으로 하고 있는 것을 말하는 거야. 그러면 이것도 여러분 얘들아 영화에서의 미장센의 의미인데 근데 여러분 연극에서랑은 조금 달라. 연극은 뭘 어디에 배치할 건가 이건데 얘는 카메라 각도 그 다음에 얘들아 어떻게 찍을 것인지 배우가 어떻게 화면을 돌릴 것인지 이런 것까지 다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얘 같은 경우는 영화는 여러분 좀 더 이 연극보다는 여러분 어떤 개념에다 확대된 개념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확대된 개념에 해당한다. 자, 그러면 여러분 미장센을 여러분 영화에서 왜 만드냐? 연극에서 왜 만들고 있냐? 이거는 여러분 그 영화나 여러분 연극을 만든 감독들이 자신의 의도를 드러내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건 영화 감독이 미장센을 사용해서 얻고자 하는 효과죠. 효과. 자신의 의도를 전달하려는 거. 자,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걸 되게 잘하는 감독들은 진짜 여러분 영화의 퀄리티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특히 이제 봉준호 감독이나 박찬욱 감독은 여러분 이런 것들을 되게 잘 쓰는 작가들이란 말이야. 그래서 막 이거 뒤에 막 암시하는 것도 막 많고 요소들 잘 많이 넣는단 말이야. 그거 하나하나 찾는 재미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걸 여러분 작가의 의도라고 생각해주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혹시 여러분 기생충 보셨어요? 여러분 기생충에서 여러분 마지막에 얘들아 그 장면에 되게 어둡게 나와서 여러분 그 아버지가 있어. 그 가난한 집에 그 아들 송강호가 여기 나오는 장면이 있는데 근데 여러분 그 나오는 장면에 뒤에 여러분 그 사람이 비치거든? 그래서 맨 처음에 사람들이 이거 귀신이라고 했는데 반전을 시켜보니까 지하에서 숨어 살던 사람의 화면 같은 게 있어요. 근데 그거를 작가가 의도해서 넣은 거예요. 봉준호 감독이 원래 거기를 찍었어요. 찍어가지고 여러분 이거를 조금 빛을 더 밝게 해서 이 사람의 모습을 보여줄까 아니면 이걸 어떻게 할까 하다가 아예 얘들아 거의 새카맣게 처리해서 영화를 만들었어. 그래서 이게 계속 그 사람의 영혼이 환영처럼 따라다니는 거라는 거. 내가 범죄를 저지르고 얘들아 뭔가 나쁜 짓을 저지르고 남의 것을 탐내고 이런 행위를 했을 때 계속 죄책감처럼 따라오게 하는 그런 작업으로 만들어놨대. 그게 다 의도가 들어가 있는 거야. 나의 어떤 생각이 들어가는 거지. 자, 그런 것들을 이제 미장센이라고 하는데요. 그럼 이제 두 번째에서 한번 봐보자. 영화에서의 미장센은 프레임을 기반으로 활용이 돼요.
왜냐면 그 프레임 안에 이런 얘네들이 다 배치가 되어서 의도가 드러날 거니까. 그래서 영화를 연출하는 과정에서 이 감독은 사람과 사물을 프레임 안에 특별한 위치에 배치함으로써 관객에게 감독이 자신이 의도하는 상징적 의미를 전달하려고 해요. 자, 프레임 안에 등장하는 사람이나 사물이 관객에게 주는 이 상징적인 의미는 프레임 안에 배열된 위치에 따라서 영향을 너무 많이 받는 거야. 그럼 내가 의도하는 게 A가 있는데 이 A를 여러분 상단에 배열할 거냐 하단에 배열할 거냐 가운데에 배치할 거냐 좌우에 배치할 거냐 이게 느낌이 너무 다르다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들이 얘들아 프레임에 어떤 방향에다 넣는지에 따라서 의도가 달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프레임 안에다가 사람과 사물을 특별하게 위치를 배열하는 이 이유는 관객들에게 다른 의미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자, 그럼 세 번째 문단 한번 봐보자. 자, 프레임 구성은 관객의 일반적인 심리 구조와 통념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요. 그럼 여러분 프레임에 작가의 의도가 들어간다고 하면 우리 뭔가 작가가 되게 특별하게 넣은 것 같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거야. 어떤 걸 넣어놓냐면 여러분 요거야. 일반적인 사람들의 인식, 일반적인 통념들을 넣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대부분 주인공하고 얘들아 그 조연을 생각을 하면 주인공은 어디에 서야 당연하다고 생각해? 가운데. 우리의 통념이죠. 그 통념을 여기에 그대로 적용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좀 여러분 뭔가 위압적인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여러분 대부분 사람이 어떻게 보면 위압적인 느낌을 받게 할까요? 이 상대방한테 깔아보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내가 이 사람을 깔아봤을 때 그러면 여러분 그 당한 사람을 이렇게 올려다 볼 때 위압감을 느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여러분 일반적인 우리 어떤 심리적인 기본적인 개념들을 영화에 적용을 해보겠다는 거야. 자, 그래서 이 프레임은 상단에는 영화의 카리스마를 지니고 있는 캐릭터와 주인공 캐릭터가 배치되는 경우가 많은데 보통 권위가 있는 존재가 높은 곳에 있다라는 인식이 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광해라고 하는 영화 혹시 보셨어요? 이병헌 나오는 거거든요. 그 이병헌이 1인 2역을 해요. 원래 광해군인데 이 광해군이 막 얘들아 정치적으로 너무 혼란스러웠던 시기다 보니까 막 고뇌를 하다가 갑자기 사라져버려. 왕이 사라져서 왕의 대타를 구하거든요. 그러니까 얘들 서민 중에 얘들 그 평민 중에 이병헌 얘들 그 왕이랑 광해군이랑 똑같이 생긴 사람을 데리고 와요. 그래서 빠르게 교육을 시킨 다음에 여러분 그 왕의 역할을 대신하게 해요. 근데 여러분 처음에는 진짜 광해군이 나오겠죠. 그 진짜 광해군을 연기를 할 때는 광해군이 계속 어디에서에만 영화에서 어느 부분에서만 영화에 계속 나오냐면 우리 조정 대신들이 쫙 모여 있는 곳 있잖아. 근데 거긴 대부분 이제 앉아 있는 거는 여러분 이제 어떤 궁궐에 가면 여러분 앉아서 조정 대신들과 이렇게 얘기를 하는 장면도 있지만 경복궁은요 여러분 조정 대신들이 있는 곳이 어떤 거냐 조정 대신들은 대부분 서 있고요. 그 다음에 왕은 이만큼 높은 단상 위에 의자에 앉아 있어요. 그래서 광해군이 거기 앉아서 계속 얘네들을 깔아보고 있어요. 딱 얘들 그 상단에 걔네들이 딱 자리에 잡혀 있는 거지. 그러면 영화 프레임에 얘들아 진짜 왕일 때는 여러분 여기 높은 곳에 있으면 얘가 여기 딱 앉아가지고 이렇게 내려다봐. 이런 장면이 상단 위에 배치하고 있는 거지. 근데 여러분 이제 가짜 왕이 나와요. 근데 가짜 왕은 여러분 무슨 장면만 나오냐면 똥 싸는 장면이나 아니라 밥 먹는 장면만 나와요. 위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때 대부분 여러분 이제 다른 한여밖에 궁녀. 이러면 궁녀가 여러분 조심스럽게 이렇게 올려다보는 장면이 있어. 근데 올려다보는데 여러분 이병헌이랑 눈이 딱 마주쳐. 근데 얘가 이렇게 하거든. 근데 눈이 딱 마주치는 건 얘들아 위에 있지 않다는 거거든. 그래서 여러분 장면에 여러분 이렇게 얘가 이렇게 앉아있고 여기 궁녀가 있으면 궁녀가 이렇게 마주봐. 하단에 배치를 해. 그리고 얘가 똥 싸는 장면 다 하단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런 장면들은 왜 그러냐면 가짜 왕이니까 일부러 밑에다가 놓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여러분 이 가짜 왕이 각성을 해가지고 여러분 약간 이거 부당한데? 왜 이렇게 부당하게 행동을 해? 그러면서 여러분 정치에 대해서 막 얘기하고 그런 뭔가 왕다운 모습을 보이거든요. 그럼 다시 여기 앉아요. 요거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 일부러 이렇게 배치를
배치를 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상단은 대부분 높은 권위가 있는 거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야. 자, 근데 반대로 영화가 프레임이 아래쪽에 인물들이 배치가 되어 있으면 대부분 무력감에 빠져 있거나 아니면 굴욕적이고 하찮은 존재로 느껴지는, 그러니까 대부분 위신이 떨어지는 사람들이 아래 배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선생님이 예시를 들 게 다 옛날 영화밖에 없어서 난 옛날 영화를 좋아해가지고 여러분 아비정전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근데 이 아비정전이 얘들아 장국영이 나오는 건데 여러분 장국영 모르죠? 앞에 탑한 애들은 장국영을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장국영이라고 해서 홍콩 배우 정말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선생님은 홍콩 영화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여러분 아비정전이 홍콩이 반환되기 바로 얘들아 중국이 반환되기 바로 여러분 한 1년 전에 만들어진 영화야. 그러니까 홍콩 사람들이 얼마나 혼란스러웠겠어. 갑자기 나라가 중국으로 바뀌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홍콩 젊은이들이 방황하고 있는 걸 그려낸 영화거든요. 그래서 거기 주인공이 아무것도 안 하고 진짜 백수로 살아요. 근데 여러분 얘가 영상에 나오면 다 누워있거든? 근데 누워있으면 진짜 얘가 영화에 침대가 이렇게 있으면 얘가 여기 이렇게 해서 높은 이렇게 위로 올려다봐. 이런 장면밖에 안 나. 그러니까 인물을 어디에다 배치하는 거야? 하단에다 배치해서 당시에 홍콩 사람들이 얼마나 무력함을 느꼈는지를 영화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야. 이게 다 의도한 거죠. 근데 이 의도가 특별한 의도가 아니라 보편적인 의도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통념. 자, 그 다음에 그리고 프레임의 중앙에서는 프레임 내에 일어나는 관객들의 시선을 이동을 고려하면 사람들은 대부분 여기를 보는 게 이렇게 대부분 중앙을 보잖아요. 그래서 그걸 고려해서 영화의 주인공과 같은 가장 중요한 시각적인 요소는 가운데다 집중을 시키죠. 자, 이에 비해서 좌우 양옆은 중앙보다는 대부분 덜 중요하기 때문에 조연을 배치하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관객들이 자연스럽게 캐릭터의 중요도를 그냥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거예요. 왜 자연스럽게 알아요? 관객들의 통념을 이용하고 있으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하지만 이런 배열들이 항상 지켜지는 규칙은 아니야. 일반적인 것일 뿐이지 이러면 항상 무조건적인 거는 아닌 거지. 그래서 이 가끔은 관객에게 색다른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 프레임의 중앙과 좌우 양옆의 배치를 일부러 다르게 배치하는 경우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영화가 있냐면 여러분 난 제목이 생각 안 난다. 여러분 제목이 생각 안 나는데 여기 이제 남자 주인공 여자 주인공 러브 스토리에 대한 내용이야. 근데 그 두 사람이 뭔가 신분이나 그 당시의 시대적인 아픔을 이겨내고 둘이 사랑을 확인하는 장면이거든. 너무 중요한 씬이잖아요. 그럼 너무 중요하니까 대부분 중요한 씬은 얘들아 대부분 어떻게 찍어야 돼요? 얼박으로 딱 찍어야죠. 여러분 클로즈업 딱 해주고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여기 이렇게 멀리 이렇게 두 사람이 딱 있어. 그리고 그 두 사람을 여러분 이렇게 막 이제 사람들이 앞에 있는 이제 이런 사람들이 막 이제 온갖 얘들 민중들이 막 지나가. 그러니까 얘들아 주인공은 저 끝에 있고 중앙이긴 하지만 맨 끝에 있고 밑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이렇게 크게 지나가는 거야. 근데 저 두 사람이 뭔가 얘들아 사랑이 막 속삭이는 말을 막 하고 있거든. 근데 이 사람들이 지나가는 소리에 다 묻혀요. 그럼 작가가 여러분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쭉 지나가요. 그리고 맨 마지막 씬은 사람들이 다 지나가고 나서 두 사람이 이렇게 보이고 점점 해서 화면이 다 없어지고 끝나거든요. 이러면 감독이 왜 이렇게 찍었다고 하냐면 이 두 사람의 사랑이 정말 힘들게 사랑을 맺어졌잖아. 그러니까 그 힘든 사랑이 수많은 민중들 소리에 묻히는 건 이들의 사랑이 보잘것없다라는 게 아니라 자기는 이 수많은 사람들의 환호와 이 사람들에게 얘들아 호응을 받는 것처럼 표현하고 싶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인식이랑 너무 다르게 넣어놨잖아. 우리는 대부분 여러분 이들 사랑이 이루어졌으면 가운데서 딱 찍고 제일 잘 보이게 할 건데 이 사람들은 힘들게 사랑을 이뤄냈으니까 반대를 이겨내고 사랑을 이뤄냈으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의 그 소리가 호응처럼 느껴졌으면 좋겠다. 이런 의도로 만들었대. 다른 의도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다르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게 예외적인 구성이 있다는 거지. 그러면 이 예외적인 구성은 여러분 뭐에서 벗어나는 거야? 통념에서. 그치? 통념에서 벗어난 구성에 해당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 요거를 이 세 번째 문단을 설명하기 위해서 어떤 서술 방식을 되게 많이 쓰냐면 이건 대조죠. 왜냐면 여러분 상단 하단 그 다음에 중앙 좌우 이렇게 해서 여러분 대조를 시키는 거야. 자 그러면 아랫부분에 얘들아 다
캐릭터에 따라서 주인공인지 초연인지,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얘들아 우울한 사람인지 이 사람이 권위 있는 사람인지, 여러분 캐릭터에 따라서 여러분 뭘 다르게 하는 거예요? 미정센 프레임을 다르게 구성을 하는 거예요. 프레임의 구성을 다르게 한다. 이렇게 정리해주면 돼. 자, 그러면 네 번째 문단을 가자. 자, 프레임을 구성하는 방식을 바탕으로 미장센을 효과적으로 살릴 수 있는 촬영 기법에는 롱테이크 기법과 딥포커스 기법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촬영 기법의 여러분 종류들을 쭉 제시를 해주고 있는 거네. 자, 롱테이크 기법은 하나의 장면을 끊어서 편집하지 않고요. 1, 2분 이상 길게 찍는 것을 말해요. 그러면 저기가 들어갔어. 근데 여러분 그 배우들이 영상 이제 영화나 드라마를 찍는 걸 여러분 찍는 그 과정을 다루고 있는 걸 보면요. 대부분 여러분 두 사람이 만약에 싸우는 씬이에요. 그러면 싸우는 씬은 막 뺨을 맞고 막 이렇게 하는 그런 씬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람의 측면 이렇게 둘이 마주보고 있으면 여기 카메라를 대서 이 사람이 말하는 장면을 뒤통수 있게 찍어요. 근데 여러분 다시 컷하고 이 사람이 말하는 장면 여기서 다 찍어요. 똑같은 장면인데. 똑같은 장면인데 여러분 이렇게 해서 카메라를 놓고 이렇게도 찍는 장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끼워 맞춰서 여러분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여주죠. 그러니까 사방에서 동시에 찍는 게 아니라 그럼 동시에 찍으면 카메라가 다 보이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이 똑같은 장면을 몇 번이나 연기를 하는 거야. 그 연기한 것들을 이런 측면으로도 이런 측면으로 찍고 이렇게도 찍고 이런 위로도 한번 찍어보고 위로까지는 안 찍겠지만 이렇게 여러 가지를 찍어서 그걸 편집을 하는 거야. 그래서 액션씬을 찍을 때도 한 번에 가는 게 아니라 이런 액션씬도 얘들아 끊어서 대부분 하죠. 근데 여러분 혹시 그 올드보이 이것도 올드하죠 여러분? 자 여러분 올드보이 최민식이 그 유명한 장면이 얘들아 그 액션 걔가 계속 군만두만 먹다가 자기를 가둔 사람이 누군지를 이제 알고 여러분 얘를 찾아가서 얘랑 싸우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유지태랑 싸우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가오는 동안 유지태가 이제 사람들을 계속 풀어놔가지고 계속 사람들이랑 싸우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그게 복도예요, 복도. 그 복도에서 그걸 얘가 롱테이크 기법으로 썼어요. 박찬욱 감독이. 한 번도 안 끊고. 그래서 여러분 연습을 진짜 여러 번 하긴 했는데 롱테이크로 한 번에 쫙 얘가 그걸 몇 분 동안 계속 찍었거든? 그걸 찍으니까 여러분 어떤 효과가 생기냐면 해당 장면에 일어나는 사건이나 인물이 그대로 다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최민식이 진짜 맞는 장면도 나오고요. 최민식이 얘들아 진짜 얘들아 싸우는데 얘들아 막 이렇게 힘에 딸려서 막 버벅대는 그런 장면도 나오고요. 왜 5분 동안 계속 찍는 거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그대로 보여준다. 사실적으로 너무 뛰어나. 근데 여러분 얘네들은 끊어서 자르면 이걸 막 쪼개가지고 얘가 편집해서 여기 보여줬다가 물론 얘들아 속도감은 있을 수는 있어. 그런데 진짜 싸우는 그런 사실감이 안 나타날 수도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는 여러분 롱테이크 기법을 쓰는 이유는 이런 효과, 사실성이라는 효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관객들로 하여금 프레임을 구성하고 있는 화면이 다양한 시각적 요소들과 조화를 이루면서 만들어내는 다의적인 의미를 상상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장면이 얘들아 어떻게 하냐면 최민식이 맨 처음에 이렇게 영상 이렇게 계속 대부분 영화관은 이렇게 길잖아요. 최민식이 여기서부터 시작해요. 점점 이렇게 가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이걸 롱테이크로 쫙 찍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최민식이 이렇게 쭉 가는 동안 이거 이렇게 싸워서 제가 과연 도달할 수 있을까? 뭐 이러면 관객들은 계속 긴장감에 얘들아 계속 속도감을 느끼면서 계속 상상을 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지. 이게 여러분 두 번째 효과. 그러면 여러분 이 공간에 대한 프레임을 구성하고 있는 다른 미장센들을 계속 확인하면서 볼 수 있다는 거야. 자, 그리고 여러분 또 이를 통해서 관객들은 충분한 시간을 갖고 영화 전체의 맥락과 관련지어서 이 해당 장면의 의미를 능동적으로 이제 구성하고 감상을 할 수 있죠. 얼마나 최민식이 빡쳤으면 이렇게 싸웠을까? 얘들아 최민식이들아 그 군만두만 십몇 년 먹으면서 얘들아 얼마나 빡쳤을까? 그거를 여기서 이제 생각하게 만드는 거야. 이게 효과. 자, 그러면 여러분 롱테이크 기법은 기본적으로 여러분 사실성을 드러내는 것도 있지만 관객에게 얘들아 어떤 효과를 계속 주려고 만드는 기법이구나 이렇게 생각해주면 되는 거야. 자, 근데 한편 딥포커스 기법은 카메라와 가까이 위치한 인물이나 사물로부터 멀리 떨어져 위치한 인물이나 사물까지 모두 초점을 맞춰서 촬영하는 기법을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게 얘들아 정인데 우리 대부분 영화 촬영 같은 거 하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장면이 있으면 여기 주인공이 가운데 있어. 그럼 주인공이 있고 여기 멀리 만약에 누구 떠나가는 장면을 만약에 그려낸다 하면 대부분 여기를
흐림 요가를 만들어요. 여러분 흐림 요가라고 하는 건 여러분 선명하지 않게 하는 거죠. 그 우리 사진 찍을 때도 아웃포커싱이랑 막 이런 것들 막 쓰다 보면 가운데는 선명한데 뒤에 부분은 뿌옇게 이렇게 보이는 그런 사진들이 있거든. 그렇게 대부분 많이 해요. 왜? 원근감이나 이런 걸 표현을 하려고. 근데 여러분 저 디포커스 기법은 여기도 선명하게, 여기도 막 이렇게 얘들아 보여주게 만든다는 거야. 그냥 중앙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얘들아 저 멀리 떨어진 것도 강조하는 기법이라고 생각하면 돼. 자, 그러면 이걸 왜 하냐? 프레임을 구성하고 있는 인물이나 사물이 정경, 후경 관계없이 모두 선명하게 촬영이 되기 때문에 감상자에게는요 실제로 인물이나 사물을 바라보는 것처럼 똑같은 느낌을 줘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이 사람을 떠나보내고 있어.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람도 선명하게 보이면 이 사람이 바라보는 것처럼 관객도 이 사람의 동일시가 되고 있는 거야. 똑같이 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거지. 근데 여러분 만약에 흐림 요가가 있으면 여러분 관객은 어디만 집중해? 이 사람한테만 집중하겠지. 근데 여기가 선명하면 나도 저 사람을 떠나보내는 것처럼 그 감정을 느낄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요게 효과 1. 그러면 이 효과는 여러분 누구의 얘들아 동일시 기법을 쓰는 거냐면 인물이나 사물에게 가운데에 있는 인물이나 사물에 동일시되는 기법인 거예요. 자 그리고 특정 인물이나 특정 사물만 강조해서 일방적인 선택이나 해석을 강요하는 게 아니라 프레임 안의 모든 요소들을 관객에게 다 보여주어서 이 관객이 이에 대한 판단과 해석을 능동적으로 할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거를 여러분 여러 요소들을 막 넣어놔요. 여러분 그 인셉션이라고 하는 영화도 있어요. 그 영화에서도 여러분 정말 논란거리가 정말 많거든요. 이게 이런 내용이다, 이런 내용이다. 해석이 엄청 많아. 그게 대부분 어떤 미장센과 프레임을 쓰고 있냐면 대부분 얘들아 여기에 암시하는 게 있어. 여기도 암시하는 게 있어. 여기도 있어. 다 이 포커싱 기법을 쓰는 거야. 디포커싱 기법을 쓰는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흐림 요가를 딱 썼으면 여기만 집중해서 이것만 해석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 이것도 관객에게 주는 효과예요. 자, 이처럼 롱테이크 기법과 디포커스의 기법을 활용을 하면 그러면 여러분 이 영화에 사실성을 부여해 줄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이거는 이 두 기법의 뭐야 얘들아? 공통점. 그래서 얘는 공통된 여러분 여러분 기능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마지막 문단 갈게요. 영화에서 여러분 이 감독은 미장센을 효과적으로 살릴 수 있는 촬영 기법을 통해 영화의 주제나 인물들의 감정 상태를 효과적으로 드러낼 수가 있는데 영화에서 관객에게 영화의 주제나 인물의 심리 상태를 직접적으로 알려주는 수단은 사실은 대사죠. 왜냐면 여러분 영화나 연극은 여러분 대사를 통해서만 여러분 대부분 직접을 표현을 하거든요. 왜냐면 연극 같은 경우도 멀리 있으면 이 사람 표정 안 보여. 그래서 여러분 울고 있는지 눈물 한 방울 영화는 여러분 클로즈업을 하면 되지만 여러분 저 멀리 있는 거 안 보인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마음속으로 난 너무 슬프다 뭐 이러면서 매일 연극을 한단 말이야. 그러면 여러분 영화에서 대사가 갖는 기능이에요. 자 그러면 이 기능에 대사에만 너무 근데 의존해서 표현을 하면 서사가 전개가 됐을 때 관객은 식상함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건 대사가 가지고 있는 여러분 뭐예요? 한계예요. 여러분 대사 너무 중요하지만 대사로만 이루어지면 이런 한계가 있다라는 거야. 여러분 그 기생 중에 무슨 장면이 나오냐면 여러분 이렇게 이제 그 대부분 이제 사기를 쳐가지고 여러분 진짜 부잣집에 들어가서 거기서 막 얘들아 부를 막 영위하고 싶어하는 인간의 욕망을 그려내고 있는 거란 말이야. 근데 거기에 원래 얘들아 일하던 가정부도 약간 그런 욕심이 있고 여러분 새로 이제 막 들어온 그 여러분 그 주인공들이 여러분 송강문의 가족들이 여러분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너무 욕심을 부리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그 욕심을 부리는데 계속 여러분 그 이성균하고 조여정이 나오거든요. 부잣집 부부로. 근데 얘네 둘이 계속 얘기를 해요. 되게 천박하게 막 얘들아 저 사람들은 냄새나 저 사람들은 보잘것없어. 되게 순박한 것처럼 얘기하면서 되게 직설적으로 그런 걸 얘기를 해. 근데 그런 걸 얘기해봤자 너무 뻔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송강호가 여러분 그 봉준호 감독이 어떤 여러분 씬을 하나 넣어놨냐면 여기 가운데 프레임이 이렇게 있으면 영화에 이렇게 얘들아 유리로 된 집이야. 거기는 비싼 집이어가지고 온 통창이야 얘들아.
근데 유리로 돼 있으니까 여기 이렇게 선이 그어져 있잖아요. 그럼 여기에 이성균이 딱 서 있어요. 그럼 이성균이 뭔가 말을 막 해요. 그런 이런 얘기를 해요. 막 이 사람들은 가난해서 우리랑 급이 안 돼. 막 이런 것들을 막 얘기를 해. 얘네들 주제도 모르고 넘어오잖아. 막 이런 얘기를 막 하거든. 근데 그때는 여기에서 이러면 이렇게 조여정이 바깥에서 이렇게 엎드려서 따뜻한 햇살을 맞으면서 자고 있어. 그러니까 여기에다 그 가정부가 와서 이 선을 넘어요. 근데 이 가정부가 욕심을 부리거든요. 이걸 기점으로. 그럼 여러분 이걸 의도하는 의도가 뭐냐면 여러분 이 선은 여러분 이 부와 얘들아 가난함을 여러분 이걸 넘어가는 거 욕망을 넘어서는 그 선인 거야. 그걸 여러분 대사로만 앞에서 계속 보여주다가 이걸 선으로 행동으로 보여주거든. 그러면 관객들은 확실히 알게 되지. 이 작가가 뭘 의도하고 있는지. 그러면 여러분 대사로만 이루어지면 너무 뻔한 말일 수도 있어요. 빈부격차에 대한 거는 누구나 다 생각할 수 있는 말들이잖아요. 그런데 감독은 이 미장센을 이렇게 활용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창의적으로 활용해서 자신이 의도하고 상상하고 있는 걸 제대로 보여준 거죠. 그래서 이 시각적인 요소들로 변환시켜줘서 보여주는 게 미장센을 활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대사의 한계성을 뭐 할 수 있어 얘들아? 보완할 수가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이로 인해 관객들은 영화를 통해 감독이 표현하고자 하는 바를 스스로 해석하게 되고 감상의 폭을 더 폭넓게 넓힐 수가 있는 거고요. 이처럼 미장센은 스크린 위에서 감독이 상상하는 이미지를 실제로 형상화할 수 있는 표현적 도구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연출 기법이야. 그럼 여러분 이게 뭐야? 미장센의 의의죠. 그러면 여러분 여기 전체 내용을 본다면 미장센은 궁극적으로 여러분 감독의 연출 의도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여러분 미장센을 활용하면 감독의 의도를 제시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해주면 돼. 자, 그 다음에 얘들아 넘어가서 여러분 정부의 안정화 정책을 한번 갈게요. 얘들아 우리 그 원픽은 이제 그러면 이제 끝. 선생님이 여기까지. 아니 데이터 그 마이닝 하나 남았고 그 다음에 얘들아 그 수능 주도권은 여러분 정부의 안정화 정책 하면 뒤에 콩팥 하나 있어. 콩팥 하나 남았고 그 다음에 10월 모의고사는 분석야까지 안 했거든. 그렇게 딱 3개 남았어요. 그 다음 시간에 할 거예요. 알겠지? 그럼 다음 시간에 진도 다 끝나 얘들아. 알겠지? 그래서 학교에서 이제 11월 모의고사 안 들어가는 거 확실하지? 지금 시험 범위 예정 이렇게 미지정인데 안 들어가는 거죠? 들어간다고 하면 듣고 말리세요. 이러면 절대 안 돼요. 자, 그러면 우리 보강을 해야 돼. 안 돼.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요걸로 이제, 3개면 딱 끝나. 그래서 오늘은 정부 안정화 정책까지 할게. 자, 여러분, 정부는 경기 변동의 진폭을 완화시키려고 한대요. 근데 여러분, 경기가 변동하는 건 맞아요. 근데 왜 그걸 진폭이라고 표현을 하냐면, 여러분, 경기는 항상 흥할 때도 있지만 경기가 불황일 때도 있고요. 다시 호황일 때도 있고 불황이 생겨요. 여러분 이거는 무조건 이 법칙. 그래서 얘는 항상 업앤다운, 업앤다운, 업앤다운 이걸 진폭이라고 표현을 한 거야. 그래서 여러분 이 경기 변동의 진폭이라는 건 경기의 호황과 불황이 혹은 여러분 경기가 부흥하는 시점과 침체하는 시간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 이걸 얘기를 하는 거야. 자, 이거를 좀 더 완화를 시켜서 빨리 균형을 찾아가도록 여러 가지의 안정화 정책을 시행을 하고 있어요. 누가? 정부가. 주체는 정부야. 그러면 여러분 정부가 여러 가지 안정화 정책을 시행하는 이유 혹은 여러분 목적이 나왔지. 그거는 경기를 좀 더 안정화를 시키려고 하는 거다. 정부가 사용하는 대표적인 안정화 정책으로는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이 있어요. 근데 이거 말고 더 있기는 한데 대표적인 건 이거 2개야. 그래서 종류를 여러분 이거는 선생님이 구분했다라고 정리할게 얘들아. 그러면 여러분은 여러분 이 2개가 왜 나뉘는지에 대한 기준점을 생각을 해야지. 통화정책의 재정정책의 차이점을 찾으라는 뜻이야. 자, 그럼 통화정책부터 한번 시작해볼게요. 통화정책은 정부가 화폐 공급량이나 기준 금리 등을 조절해서 경제의 안정성을 유지하려는 목적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통화정책의 정의점. 자, 예를 들어서 그럼 여러분 예시를 제시했어. 자, 예를 들어서 경기가 불황에 빠져 있을 때 정부는 화폐 공급량을 늘리면 여러분 화폐 공급량이라는 건 쉽게 말하면 통화량이야. 그치? 여러분 시중에 풀리는 여러분 돈의 양을 더 늘려서 이러면 이게 이자율이 낮아져요. 여러분 통화량을 갑자기 늘리기 어려우면 뭐 해도 돼요? 아까 기준금리를 낮춰도 되죠? 여러분 기준금리를 여러분 낮춰버리는 거예요. 금리가 낮아지면 여러분 사람들이 저금을 해야 하네요. 저금 안 하죠? 금리가 낮으면 사람들이 뭘 많이 받으려고 해요? 대출을 많이 받으려고 해요. 왜냐면 그걸 갖고 투자를 할 거거든요. 부동산을 사든
돈 빌려서 주식하는 건 좀 그렇다. 그러니까 아무튼 이걸 하는 기업도 이러면 내가 이 은행에 이자가 쌀 때 돈을 빌려서 새로운 투자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시중에 자금이 돌아요. 사람들이 투자하죠. 사람들이 얘들아 뭘 물건을 사기도 하죠. 저금을 안 하니까 물건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시장에 돈이 공급이 되니까 소비자들은 소비 지출과 기업들에게는 투자 지출들이 계속 늘어나게 되면서 총수요가 늘어나게 돼요. 그럼 여러분 총수요의 아래 뜻을 봤더니 전체 전 국가에서 모든 이 우리나라에서 사용되고 있는 돈이야. 그러니까 소비하는 총량, 투자하는 총량을 총수요라고 얘기를 해.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총 쓰는 돈이 많아지고 있다는 거지. 그러면 돈을 많이 쓰니까 경제가 이런 침체되어 있는 게 아니라 올라가는 거예요. 부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가 활성화가 돼. 안정이 된 거지. 그러면 여러분 옆에 선생님이랑 정리를 해버리자. 자 여러분 통화정책은 여러분 경기 상황이 불황일 때랑요 호황일 때로 두 개로 나눌 거예요. 이러면 여기 본문에는 호황이라는 단어가 없어도 항상 선생님 경제에서 반대가 나오면 반대 개념까지 정리해야 된다고 했어. 자, 이러면 화폐 공급량 얘는 늘리죠. 그러면 이자율이 어떻게 된다고? 떨어져. 낮아져. 낮아지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자금을 쉽게 구할 수 있다. 그냥 돈도 풀렸겠다. 이자도 얘들아 낮겠다. 그러니까 공급량이 많아지고 공급량이 많아지니까 소비와 투자 지출도 많아질 수밖에 없죠. 그러면 총수요 늘어나요, 여러분. 그러면 그 결과가 여러분 경제가 여러분 활성화가 되는 거예요. 맞아요. 자, 그러면 반대로 호황일 때는 여러분 너무 사람들이 돈이 많으니까 돈을 많이 쓰기 시작을 하는 걸 호황이라고 해. 막 얘들아 사치품도 많이 사고 막 얘들아 사람들이 명품 사고 얘들아 막 해외여행 가고 돈을 너무 많이 쓰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좀 자제할 필요가 있다 해서 시중에 얘들아 통화량을 줄여버려요. 돈이 얘들아 안 돌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러면 이자율 어떻게 된다고? 올라가. 이러면 이자율이 오르면 사람들이 저축을 더 많이 할 수밖에 없어. 저축을 하거나 아니면 여러분 대출을 많이 받아요, 못 받아요? 대출도 못 받아요. 그러면 신용 공급도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금의 공급량이 떨어지게 되고 그러면 당연히 자금이 없으니까 소비나 투자를 해야 하네요? 못 해요. 줄어들어. 이거 투지가 아니라 투자야 얘들아. 투자. 그리고 청수요는 그러면 여러분 돈을 쓰는 양이 전체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어. 그러면 경기가 어떻게 되냐? 진정되는 거야. 진정이 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불황일 때는 활성화가 목적인 거고 그 다음에 호황일 때는 여러분 진정을 시키는 게 목적인데 이 두 가지가 바로 안정화. 이게 안정이 됐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재정정책을 한번 가볼게. 자 여러분 재정정책은 정부가 지출이나 조세 징수액을 변화시킴으로써 총수요에 영향을 주려고 하는 의도가 있어요. 이번에는 여러분 재정정책은 통화량 안 쓰네요. 기준금리도 안 쓰네요. 뭘 쓴다고? 지출이나 정부의 지출이나 조세, 세금을 바꾼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통화정책, 재정정책 나눴는지 알겠어 얘들아? 대상이 다르네. 뭘로 얘들아 안정화를 시킬 건지에 따라서 구분을 해놨다는 거야. 그러면 자 여러분 절대 헷갈리면 안 돼. 세금하고 여러분 정부가 직접적으로 돈을 쓰는 거는 재정. 그렇지 않고 여러분 중앙은행을 통해서 여러분 금리나 통화량을 바꾸는 거는 이거는 여러분 이건 통화정책. 이렇게 생각해줘야 돼. 자 재정정책에는 여러분 경기의 변동에 따라 자동적으로 작동하는 자동 안정화 장치가 있고요. 정부의 의사결정과 국회의 동의 절차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재량적 재정정책이 있어요. 그러면 자 보세요. 재정정책은 종류가 두 가지예요. 혼자 자동적으로 되냐 아니면 의회가 결정하냐. 두 가지야. 알겠지? 그러면 여러분 이건 재정정책의 종류가 나온 거고 자 근데 여러분 이 재정정책을 쭉 다 개념을 한번 살펴보니까 통화정책하고 재정정책에 공통점이 있네요. 둘 다 뭘 변화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총수요. 맞아요. 둘 다 총수요를 변화시키려고 해요. 얘도 얘들아 총수요를 변화시킨다. 앞에 얘들아 통화정책도 얘들아 총수요가 바뀌니까 얘들아 뭐가 됐어? 경제가 안정화가 되었잖아. 그러니까 둘 다 총수요를 여러분 변화를 주어서 경제 안정을 추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러한 안정화 정책의 효과는 다소간의 시차를 두고 발행이 되는데 이걸 정책 시차라고 해요. 그럼 내가 뭔가를 시행을 했을 때 이러면 통화 정책이든 여러분 재정 정책이든 정책을 시행을 했을 때 걸리는 시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봐봐요. 오늘 만약에 얘들아 그 한국은행에서 중앙은행에서 이자를 올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이자를 올린다고 갑자기 저금하는 양이 확 오를까요? 아니죠. 한 좀 걸리죠. 왜냐면 왜 저금하는 양이 좀 걸리냐면 이 이자가 계속 갈지 안 갈지 모르거든. 그리고 여러분 만약에 요즘에 나 코인이 그렇게 비싸다면서요? 코인이 엄청 잘 나간다면서요? 여러분 그 막 비트코인 같은 경우 그걸로 얘들아 부러워서 그런 거겠죠? 선생님도 자기가 그 비트코인 같은 경우 얘들아 분명 얘들아 그 트럼프가 대통령 되기 전에 이러면 1억이 안 됐거든? 근데 트럼프가 대통령 되자마자 1억이 됐어. 근데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 된 지 얼마 안 됐잖아. 한 2주? 2주, 3주 이렇게 됐잖아요. 얼마게요 지금? 1억 3천이에요. 그걸 너가 했었는데. 여러분 비트코인 여러분 선생님 언제 때 있었냐면 선생님 얘들아 한 10년 전에도 있었거든 비트코인. 그때 넣었어야 했는데 그때 넣었으면 나 지금 여기 없지. 자 여기 없지. 자 아니면 여러분 또 요즘 막 도지코인이라고 하는 애가 있어요. 선생님 코인을 하라는 게 아니야 얘들아. 코인도 조심해야 돼. 너무 조심해야지. 근데 여러분 이렇게 내가 이게 잘 나가고 있는데 이자를 올린다고 얘들아 내가 이 돈 빼서 여기다 넣을까 얘들아? 안 한다는 거야. 사람들이 경향을 좀 보겠죠. 계속 이자를 올릴 것 같네. 그러면 이 경향을 좀 보고 여기에 투자할지 이걸 쓸지 어떻게 할지 이거 결정하는 거야. 주식도 얘들아 계속 오르고 있는데 얘들아 이자가 확 오른다고 해서 주식에 있는 돈 빼가지고 거기다 넣을까요? 안 하죠. 그리고 여러분 내가 이자가 계속 오른다고 해서 내가 집을 사가지고 대출을 받았는데 집 팔까요? 안 팔죠. 그럼 이렇게 사람들은 좀 지켜보는 그 기간이 있어요. 그러면 그 정책이 시행되면서 조금씩 변화가 생겨서 그 효과가 나타나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그 시간을 시차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차는 여러분 내부 시차랑 외부 시차 종류가 두 가지가 있는데 내부 시차는 정부가 경제에 발생한 문제를 인식을 하고 실제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기간을 얘기를 해요. 효과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시행까지 기간이야. 그러면 이 각 시차에 정의가 들어가고 있고 그 다음에 외부 시차는 시행된 정책이 경제에 영향을 끼쳐서 그에 따른 효과가 나타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을 얘기를 해요. 그러면 옆에다가 여러분 정리 한번 해보자. 자, 여러분 요걸 정리 한번 해보면 자, 여러분 요 시점 있죠? 요 시점은 여러분 정부가 문제를 인식한 시간이에요. 문제를 인식한 시간이고요. 그리고 문제를 인식해서 여러분 요 기간 있죠? 요 기간 동안은 여러분 정책을 뭐 할 거예요? 수립하고 집행을 여러분 예상해보고 이런 수립하는 기간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정책을 수립을 했으면 여러분 요 시점은 그럼 무슨 걸 얘기하는 거야? 정책을 시행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얘가 정책을 시행을 하고요. 그리고 시행을 하고 나면 여러분 여기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은 효과가 나타나기까지야.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 문제인식부터 정책을 시행하는 요 기간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이걸 내부 시차라고 부르는 거고 정책이 시행되면서부터 여러분 계속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를 이걸 외부 시차라고 하죠. 이렇게야. 자, 여기가 정리 다 했으면 여러분 우리 네 번째 문단을 가보자. 자, 그럼 네 번째 문단은 선생님들은 막 선을 다 연결해놨어. 각각의 설명 막 섞여 있어서 그 설명에 대한 거라고 생각해주면 돼. 자, 이러면 재량적 재정 정책은 추경 예산. 여러분 추경 예산은 여러분 정부가 맨 처음 여러분 이제 새해가 되면요. 올해는 여기에 얼마를 쓰겠다라고 하는 예산을 잡아요. 근데 그 예산이 항상 맞아요? 아닐 수도 있죠. 그러면 갑자기 올해 실업률이 한 30%밖에 안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내가 경기가 너무 안 좋아져서 이러면 실업률이 막 40몇 %가 돼버려.
그러면 여러분 내가 실업률에 쓸 돈이 얘들아 한 이러면 100억 정도가 있었는데 근데 그걸 갑자기 늘려야 되죠. 왜? 실업이 계속 지속이 되면 경제가 불안정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급하게 100억을 더 투자하게 돼요. 그럼 더 투자하는 돈을 추경 예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추경 예산을 편성을 하거나 아니면 조세제도 이러면 세금을 바꿔야 되거나 그래서 막 금투세도 지금 없어졌고 계속 이러면 또 이제 뭘 없애겠다고 하냐면 여러분 상속세도 없애겠다고 하는데 그건 여러분 믿을 수 없어. 여러분 상속세 없애겠다고 하는 건 벌써 20년 전에도 그렇게 얘기했어. 근데 여러분 절대 없애겠다는 얘기는 또 나오기만 하지 얘들아 그걸 안 없애거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변경해야 할 때 입법 과정과 국회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얘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정책을 수립하기까지가. 아까 여러분 선생님 상속세 지금 몇 년 됐다고? 20년 전에도 들었던 말이라고. 그래서 여러분 이게 아직까지도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에 비해서 통화정책은 별도의 입법 절차를 거치지 않아요. 왜? 정부가 이런 바로 한국은행에다가 하늘에다가 바로 이렇게 하라고 얘기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입법 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정부의 의지만으로도 수립과 집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내부 시차가 매우 짧아요. 자, 또한 재량적 재정정책 요거 위에 거지 얘들아. 얘는 외부 시차는 또 짧아요. 왜냐면 예를 들어서 예를 예시를 들고 있네. 경기가 불황에 의해서 실업률이 갑자기 증가할 때 정부는 공공근로사업 등에 대한 지출을 갑자기 늘려서 일자리를 갑자기 만들어줘요. 일자리를 만들면 여러분 비교적 되게 짧은 시간에 어느 정도 걸리냐면 한 달 걸릴 수 있어. 그러면 왜 한 달이 걸리냐면 여러분 취직해서 이 사람들이 월급을 받아. 월급을 받는 건 한 달이면 받잖아요. 아니면 여러분 한 달이 아니어도 월급을 받기도 해요. 어떤 경우냐면 내가 우리 만약에 얘들아 회사가 월급날이 5일이야. 5일인데 내가 얘들아 언제 입사를 했냐면 20날 입사를 했어. 그럼 여러분 며칠 일했냐면 10일 일한 거거든요. 대부분 전 월걸 계산을 해주니까 10일 일한 건 돈 받잖아요. 그렇게도 돈을 받을 수 있죠. 그러면 여러분 돈을 받으니까 사람들이 소비할 수 있는 돈이 생긴 거예요. 백수였을 때랑 달리 돈이 생겼죠. 그러니까 소비 지출의 변화가 생겨서 사람들이 얘들아 먹을 것도 사고 이러면 택시도 타고 뭐도 하고 이러면서 총수요가 변화가 생겨요. 그러면 여러분 얘는 빠르게 결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외부 시차가 정말 짧아요. 자, 근데 반면 통화 정책은요. 정부가 이자율을 변화시켰다고 하더라도 이러면 소비 지출이나 투자 지출의 변화가 즉각적으로 나타나진 않기 때문에 외부 시차가 매우 길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집을 사야겠다 아니면 여러분 차를 사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던 사람들도 이번에 이자가 좀 싸졌네. 이자가 싸다고 해서 얘들아 바로 차를 사진 않아요. 바로 이러면 소비를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걸려요. 그러니까 장단점이 있다는 거지. 자, 한편 자동 안정화 정책은 자동 안정화 정책이 뭐였어 얘들아? 자동으로 정책이 시행이 돼버리는 거야. 그래서 이 경우는 경기 상황에 따라서 재정 지출이나 조세 징수액이 자동적으로 조절이 되기 때문에 재정 제도 안에서 마련된 재정 정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요거는 이 부분은 여러분 자동 안정화 장치에 대한 정의가 들어갔고 자 따라서 재량적 재정정책과 마찬가지로 외부 시차 짧아요. 왜냐면 여러분 바로 시행해서 바로 결과가 나오거든요. 근데 재량적 재정정책과는 다르게 내부 시차가 없어요. 자동이니까. 여러분 만약에 내가 1년 단위로 바뀌기는 1년 단위로 바뀌기는 하는데 내가 얘들아 월급이 뭐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늘어나면요 한 달이나 2달 있으면 그러면 세금 고지서가 날라와요. 만약에 예를 들면 국민건강보험이나 아니면 연금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금액이 확 올라와서 날라와요. 내가 좀 떨어지잖아요. 근데 떨어지면 웃기게 얘들아 내가 신고해야 된다? 내가 신고해야 돼. 내가 다시 얘기해야 되는데 아니 세무사를 통해서 신고해야 된다? 지대로 안 돼. 그럼 위로 올릴 때만 그렇게 해줘. 자, 이렇게 신속하게 빠르게 대처가 돼요. 그래서 이러한 자동 안정화 장치의 대표적인 게 선생님 금방 얘기했던 무진적 소득세. 내가 돈을 빠르게 얼마를 벌었냐, 얼마가 떨어졌냐, 이게 바로 적용이 돼버린다는 거야. 아니면 실업보험제도. 그러니까 내가 실업을 했어요. 그럼 실업을 하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4대 보험을 계속 내다가 4대 보험을 지금 못 내거든요. 끊기거든요. 왜냐면 실업을 했으니까. 그러면 정부에서 실업급여를 줄 수 있어요. 그러면 자동 안정화 장치의 종류는 이 2가지 종류가 모두 다 이러면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있냐면 얘네 둘 다 모두 다 외부 시차가 얘들 어떻게 돼야 돼? 외부 시차가 짧아. 그리고 내부 시차는 어떻게 돼야 돼? 없어야 돼. 그렇지. 왜냐면 둘 다 자동 안정화 장치이기 때문이야. 자, 그러면 여러분 옆에 날개 한번 봐보자.
자, 이러면 재량적 재정정책은 여러분 내부 시차가 이러면 길어요, 짧아요? 이게 길죠? 왜냐면 여러분 재량적은 여러분 정부에서이다 국회에서 의회에서이다 통과를 시켜야 되니까. 근데 외부 시차는 어떻다고 했어 얘들아? 바로 시행할 수 있다고 했어. 그리고 자동 안정화 정치는 여러분 내부 시차 어떻다고 했어 얘들아? 내부 시차가 없어. 근데 여러분 여기 외부 시차는 여러분 매우 짧다라고 표현을 했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통화정책은 여러분 내부 시차는 반대로 매우 짧지만 외부 시차는 여러분 길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전략들이 얘들아 서로 여러분 완전 반대 성격을 가지고 있는 애들이야.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하나만 쓰는 건 아니고 두 개를 같이 쓸 때도 있고 효과를 좀 빨리 보고 싶을 땐 같이 쓰기도 하고 하나만 쓰기도 하고 정부도 전략적으로 쓰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돼. 자, 그러면 여러분 5번째 문단을 가자. 자, 여러분 유진정 싶을 땐 같이 쓰기도 하고 하나만 쓰기도 하고. 근데 너네 시간만 이러는 것 같아. 다른 시간 안 그래. 얘 미쳤나 봐. 자, 여러분 이 시간만 그래. 자, 보자. 누진적 소득세는 납세자의 소득 금액에 따른 과세 비율을 미리 정해서 소득이 커질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하도록 한 제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연간 여러분 만약에 막 3천만 원을 번다. 아니면 내가 이제 연간 여러분 1억을 번다. 연간 여러분 내가 여러분 만약에 5억을 이상을 번다. 이러면 이제 선생님도 이제 나이가 드니까 이제 세무 이런 것들 공부 좀 하잖아요. 여러분 이제 여기 이 단위가 얘들아 금액이 뛰는 단위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까지는 세율이 아마 얘들아 세율이 10몇 프로대거든? 10%대? 이 정도거든? 30, 40으로 가요. 거의 50 가까이 돼요. 여러분 그럼 내가 만약에 5억을 벌잖아요. 반은 정부한테 줘야 돼요. 월급을 받으면. 이러면 금액이 완전 확 뛰어요. 그래서 막 연예인들 나와서 너 돈 관리 어떻게 하니? 막 그런 거에다가 방송에 나올 때 있어. 그러면 연예인들 되면 뭐라고 하냐면 자기 수입에 걔네들 버는 돈이 막 억 단위잖아. 그러니까 수입의 반은 세금을 낼 거 따로 빼놓는데요. 반은. 걔네들 얼마를 벌 거야? 몇백억 벌 거잖아 얘들아. 그럼 반을 세금으로 낸다는 거야. 그 정말 그 돈을 다 뭐 해? 그럼 이러면 그 정부는 뭐 해? 이해는 안 되지만 아무튼 이러면 요렇게 이러면 갑자기 막 확 뛰는 거야 얘들아. 그러면 이러면 이렇게 세금을 이걸 근데 어떻게 한다고? 자동으로 그냥 세금을 내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경기가 활성화가 되면요 국민소득이 늘어날 가능성이 많거든요. 경제가 활성화가 되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많이 벌기 시작을 하니까 소득이 늘어나면 경기가 지나치게 과열이 돼요. 왜? 경기도 좋죠? 돈도 벌었죠? 그러니까 그 돈으로 계속 뭐 하고 싶어요? 소비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막 돈을 쓰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누진적 소득세를 시행하는 이유는 여러분 뭘 하려고 하는 거야? 경기가 얘들아 호황의 단계로 올라가지 못하게 뭐 해주는 거예요? 방지하는 역할을 해요. 혹은 아니면 호황 단계에서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야? 진정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들어가 있는 거야. 이 누진세라고 하는 건. 그래서 이때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더 많은 세율을 적용받게 되기 때문에 이러면 전반적 소득 증가와 더불어서 세금이 자동으로 계속 늘어나게 돼요. 그러면 봐봐요. 이러면 내가 이때는 여러분 한 10%대니까 물론 여러분 300만 원 커요. 세금이 10% 내는 거랑 세금이 50% 내는 거랑 좀 많이 차이 나더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과소비를 하지 못하게 막는 효과가 생겨요. 그러니까 만약에 얘들아 나 5억 벌어, 나 1억 벌어 막 이렇게 하다가 이러면 막상 통장에 찍힌 게 별로 없어. 그러면 내가 생각했던 거보다 돈을 많이 못 벌었네. 그러면 여러분 내가 이거 사고 싶었어를 줄일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의 세금이 자동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이는 소비 지출의 억제가 일어나서 아까 얘들아 우리 호황일 때 소비 지출이나 투자 지출이 억제가 되면 뭐의 변화가 생긴다고 했더라? 총수요가 변한다고 했어. 총수요가 어떻게 변해야 돼 얘들아? 줄어야죠. 이게 줄어들면 여러분 진정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경기가 심하게 과열되지 않도록 진정하는 효과를 갖는다. 이 말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이게 누진적 소득세를 쓰는 여러분 목적이자 효과죠. 자, 한편 실업보험제도는요. 실업 상태에 놓인 근로자가 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데 이거는 여러분 이 제도에 정의가 들어갔어. 자, 보험금의 일부분을 여러분 정부가 지원을 해줘요.
그러면 이런 보험금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건 건강보험료를 계속 낼 수 있게끔 도와주거나 아니면 실업급여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실업급여 같은 거를 신청해서 받게끔 해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볼게요. 내가 회사에서 부당하게 잘렸어. 내가 이들 막 5년 넘게 다니던 회사에서 잘렸어. 근데 내가 이제 퇴직금도 못 받고 나왔어. 그럼 내가 갑자기 얘들아 뭐가 되냐 백수가 됐으니까 내가 버는 돈이 갑자기 빵원이 됐잖아요. 그럼 빵원이 되니까 내가 돈을 쓸까요 안 쓸까요? 돈을 못 써요. 돈을 못 쓰니까 경기가 이런 실업자들이 많이 생기면 경기가 계속 침체가 되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침체가 되면 여러분 국가에서 뭐가 생기는 거야? 문제점으로 인식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얘들아 더 실업을 많이 하고 경기가 침체되면 더 실업률이 더 많이 생기거든. 악순환을 방지하려고 실업급여를 줄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일을 여러분 3개월 이상을 일을 했다라고 하는 증거가 있으면 그러면 여러분 다음 취직까지 한 달 정도 유예 기간을 두고 그 한 달분의 얘들아 급여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그러면 여러분 그 급여를 받고 취직자를 알아볼 수 있는 거죠. 이건 원래 이 의도예요. 근데 여러분 요즘 사람들이 어떻게 의도를 이걸 하냐면 3개월 일해요. 그만둬요. 퇴사해요. 실업급여 신청해요. 실업급여 신청해서 얘들아 뭐 한다고 말이 나오게요? 샤넬백 산대요. 실업급여로. 샤넬 지갑 산대요. 물론 그 정도 금액은 안 되겠지만 그 말을 한다는 건 3개월 일하고 퇴직금, 그 실업급여 받고 또 3개월 일하고 실업급여 받고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야. 이게 다 좋은 의도로 만들어진 건데 사람들이 아동하지. 그래서 내년부터인가? 내후년부터는 실업급여 없앤다고 하던데. 그쵸. 왜냐면 악용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근데 정부가 이런 거는 저절로 줄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면 이걸 했으면 여러분 좋은 의도로만 생각해 봅시다. 이러면 나 백수야. 근데 그럼 돈이 급여가 생겼어. 그럼 이제 밥 먹을 수 있죠. 식료품 사겠죠. 그럼 내가 얘들아 생필품들 물건 사겠죠. 물건 사니까 얘들아 뭘 해요? 소비 지출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이런 보험금의 일부가 정부가 지원을 해주니까 경기 불황으로 실업급여가 늘어나면 총수요가 줄어들 거기 때문에 경기가 더 침체할 수 있어요. 이걸 방지하려고 실업수당을 증가해서 주어서 뭘 늘리는 거야 얘들아? 소비 지출을 늘리게끔 해준 거야. 여러분 소비 지출이 늘어나면 당연히 얘들아 뭐가 늘어나? 총수요가 줄어드는 걸 억제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총수요를 늘린다는 거죠. 총수요를 늘려서 경기를 자동적으로 여러분 침체하지 못하게 부흥하게끔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누진세하고 여러분 실업급여는 성격이 같아 달라요? 다르네. 누진세는 여러분 호황을 뭐하게 진정시키는 역할이고 얘는 불황일 때 얘들아 침체기일 때 계속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야. 기능이 달라 얘들아. 자 그러면 얘는 총수요를 줄이는 방식이고 얘는 총수요를 늘리는 방식이야. 다른 거야 얘들아. 자 그러면 이러면 이렇게 정리했으면 그러면 여러분 맨 마지막에 실업보험에 얘들아 뭐가 들어가야 돼? 효과가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어떤 소설 방식을 사용을 하고 있냐면 여러분 지금 실업보험 제도에 대한 정의도 설명을 하고 그 다음 누진적 소득세에 대해서 정의를 계속 설명을 하고 있는 거야. 여기까지 빈칸 혹시 다 넣었을까? 근데 안 넣은 거 있을까? 어디 안 넣었어요? 3문단에 이런 맨 위에 서술 방식? 안 넣니? 다 넣었어? 3문단에 서술 방식. 3문단 맨 위에 얘들아 서술 방식 여기 있지? 요거는 여러분 두 개 비교하잖아. 여러분 비교하고 두 개가 아니지. 세 개를 비교하고 그 다음에 세 개에 대한 예시도 들어가 있어. 그래서 이런 비교랑 예시 써주면 돼. 3문단은 정의예요. 각 시차의 정의. 빈칸 다 넣었을까? 그러면 또 있어? 그렇게 많이 안 넣니? 자 여러분 누진적 소득세의 방식. 방식. 자 그럼 이제 마지막 문단 봐봐. 그러나 경기가 불황에서 벗어나 회복 국면에 들어서 있을 때 일반적으로 총수요가 빠른 속도로 해야만 짧은 기간 안에 정상적인 상태로 돌아올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불황에서 천천히 끌어올리면 안 되고요. 확 끌어올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속도가 너무 중요한데 오히려 자동 안정화 장치는 조세 징수액을 늘릴 수가 있어서 그래서 경기 회복을 더디게 만들 수 있는 단점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동 안정화 장치가 가지고 있는 여러분 단점이죠. 근데 가보세요. 여러분 여기서 이렇게 올리는데 왜 조세가 늘어나냐면 자 이게 점점
경기가 좋아지고 있는 거잖아, 얘들아. 자, 경기가 여러분 좋아지고 있으니까 당연히 여러분 사람들의 소득도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 얘들아? 조금씩 늘어나는데 얘들아 아직은 불황이긴 불황인데 얘들아 늘어나고 있으니까 여러분 세금을 때려버리네요. 세금을 때려버리네. 그러니까 여러분 세금을 많이 내니까 사람들이 얘들아 어떤 마음이 들어, 얘들아? 소비를 안 할 수도 있다라는 거야. 소비를 안 하면 여러분 총수요가 변해 안 변해? 총수요가 얘들아 다시 하락해버리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경기 불황을 극복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경기 불황을 더 침체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네.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정책을 쓸 때에는 여러분 자동 안정화 장치는 여러분 자동이어서 어쩔 수는 없지만 이때 다른 요소들도 같이 전략을 세워주면 그걸 개선할 수 있다고 생각해주면 되는 거야. 모든 방식이 다 옳다라고 할 수는 없고 장단점이 있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까지 정리 다 하셨으면 여러분 사부책은 선생님 다음 시간에 할 거라서 이 책 갖고 와야 돼, 얘들아.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